왼쪽에 밝은 섬광이 비쳐요. 쾅! 저 번개가 어디서 온 거죠? 비행기가 흔들리고 장비가 작동을 멈추고 1분 전만 해도 하늘이 맑고 푸르렀는데 이제 칠흑같이 어둡네요. 감각이 뒤얽혀서 어디가 위인지 아래인지 알 수가 없어요. 느낌이 이상해요. 여러분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고 있어요. 번개가 사방에서 번쩍여요. 구름이 비행기를 감싸서 소용돌이 속으로 휘감아요. 여러분은 제어 장치를 잡고 스스로 또 다짐하죠. 여기서 나갈 수 있어. 나갈 거야. 어둡고 두꺼운 구름 사이로 한 줄기 빛이 보여요. 유일한 기회예요. 여러분의 비행기는 불꽃에 달려드는 나방처럼 빛을 향해 날아가요. 그리고 슝! 끔찍한 회오리 바람에서 탈출합니다. 기기들이 정상으로 돌아왔고 비행기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고 이제 안전해요. 이건 버뮤다 삼각지대 이상에 직면한 조종사들이 경험한 걸 묘사한 거예요. 뭐 적어도 TV쇼에서 말이죠. 마이애미, 버뮤다, 푸에르토리코 사이의 거대한 바다구역은 지구에서 가장 불가사의한 지역으로 남아있죠. 하지만 여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알래스카에도 삼각지대가 있어요. 80년대 후반 이래로 16,000명이 그곳에서 사라졌어요. 버뮤다 삼각지대 이상을 이야기할 때 사람들은 짙은 안개, 번개, 빗덩어리, 그리고 환각에 대해 이야기하죠. 알래스카는 조금 더 복잡해요. 사람들, 비행기, 선박, 이것들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요. 어떤 느낌인지 말해줄 사람이 아무도 없죠. 1950년 한 비행기가 알래스카 앵커리지에서 이륙해 몬태나주의 그레이트 폴스로 향했어요. 승무원 8명과 승객 36명이 타고 있었죠. 비행 시작 2시간 후 기장은 아무 이상 없다고 무전을 했어요. 그러곤 침묵이었어요. 30m 길이의 비행기가 공중에서 증발한 것 같았어요. 항공기 85대와 약 7,000명의 사람들이 비행기를 수색했어요. 아무 흔적도 없었죠. 심지어 나사도 볼트도 아무것도 없었어요. 이 비행기 미스테리로 알래스카 삼각지대가 유명하게 되었죠. 지도를 보면 그곳은 앵커리지, 배로, 주노 근처를 지나가는 야생의 대부분 사람이 살지 않는 지역이에요. 지도에 있는 점을 연결하면 어마어마한 삼각형이 그려질 거예요. 거기에 오리건주 전체를 2번 넣을 수 있을 정도죠. 살펴보면 지구상에서 이상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많은 주요 지역들을 발견할 수 있어요. 육지, 바다, 사막, 정글에서요. 과학자들은 이 장소들에 대해 많은 의문을 갖고 있어요. 모두 심한 정기적, 자기적 이상이 발생하는 곳이죠. 비행기와 배가 그 안에서 사라지고 사람들은 환청을 듣고 헛것을 봅니다. 그중 몇 곳을 볼게요. 중국의 오죽계곡은 엄청 무서운 영화의 할리우드 세트장같이 생겼어요. 여기에선 모든 것이 섬뜩하고 신비로워요. 완벽해요. 40m까지 뻗어있는 대나무 숲을 상상해보세요. 이 녹색 식물은 매우 가까이 서로 붙어 자라서 햇빛이 거의 들지 않아요. 이상한 안개가 공중에 떠있죠. 어디서 오는지, 왜 항상 거기 있는지요? 아무도 몰라요. 그리고 미스테리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수세기 동안 사람들은 이 넓은 숲에서 사라져왔죠. 과학자들은 말도 안 되는 지질학적 기원 탓이라고 믿고 있어요. 몸이 빠질 정도로 큰 균열이 갑자기 나타날 수 있어요. 날씨가 급격하게 변하기도 하고 심지어 독증기가 있을 수도 있어요. 특정 나무들이 땅에 쓰러질 때 독을 발산해요. 인도의 라다크를 지나는 긴 길이 있어요. 자석도로라고 불리죠. 길은 위로 기울어져서 중력의 법칙을 거스르는 것처럼 보여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려줄게요. 여러분은 언덕 아래로 차를 몰고 가서 엔진을 끄고 차에서 내려요. 차는 시속 20km의 속도로 오르막길을 구르기 시작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죠? 이론 1. 언덕에는 굉장히 강한 자성이 있어서 차가 가까이 다가가면 차를 끌어들이죠. 인도 공군은 장비의 간섭을 피하기 위해 그 위를 비행하는 것을 피한다고 해요. 두 번째 버전 2. 모두 착시 현상에 불과해요. 언덕 주변이 수평선 속으로 사라져가는 것 같죠. 우리 눈엔 도로가 위로 경사져 있어 보이지만 사실 그렇지 않은 거죠. 거대한 미시가 노는 호수라기보다는 바다 같은데 지난 400년 동안 6,000척의 배가 그 속에서 사라졌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이 호수 자체에 미스테리한 삼각지가 있는데 사실 유명한 버뮤다 삼각지보다 이곳에 더 많은 미해결 미스테리가 있어요.
1950년 뉴욕에서 미니애폴리스로 가는 도중에 항공편 2501은 호수 위에서 사라졌어요. 승무원 3명과 승객 55명의 생사는 여전히 밝혀지지 않았어요. 2007년 한수중 고고학 교수가 미시간 호수의 바닥을 조사하고 있었어요. 그는 수면으로부터 12m 아래에서 원 모양으로 배열된 돌들을 발견했어요. 영국의 스톤헨지와 조금 비슷하게 생겼는데 왜 호수 밑바닥에 있었을까요? 누가 거기에 놓았을까요? 고고학자들은 그 돌 중 하나에서 조각된 무늬를 발견했어요. 윤곽이 동물의 그림을 닮았었죠. 자, 그렇게 특별한 건 아니지만 그 특정 동물이 매머드 같아 보인다는 걸 고려할 때 아마 10,000년 전에 조각되었을 거란 걸 제외하면 말이죠. 마라카이보 호수 근처에 사는 베네수엘라 현지인들은 잠을 자기가 어려워요. 카타툼포강이 호수로 흘러들어가는 바로 그곳에 장장 10시간까지 지속될 수 있는 거대한 심한 뇌우들이 있어요. 1년에 260일을요. 그건 매년 100만 개가 넘는 번개가 호수 위를 내리치는 것과 같아요. 과학자들은 무엇이 매일 열리는 이 번개 파티를 야기하는지 정확하게 알지 못해요. 어떤 사람들은 땅에서 나오는 메탄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다른 과학자들은 토양의 우라늄 퇴적물 때문이라고 보고 있죠. 하지만 오늘날 대부분의 연구원들은 번개가 날씨에 의해 발생한다고 확신하고 있어요. 차가운 산 공기가 따뜻한 바다 공기와 부딪혀요. 결과요? 많은 마찰과 습기죠. 거의 밤마다 일어나는 자연 불꽃놀이를 위한 완벽한 조합이죠. 근처에 살면 엄청 시끄럽고 약간 성가실 테지만 이곳은 지구에 정말 중요한 곳이에요. 우리의 중요한 대기 오존 재생을 돕거든요. 그리고 이 모든 걸 시작한 건 버뮤다 삼각지대였죠. 비행기, 선박들 모두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이론은 끝이 없고 과학자들은 심지어 해저에 자기 에너지를 내뿜는 거대한 유성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죠. 그것이 불운한 운송수단의 항법장치를 혼란시켰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게 한동안 계속됐어요. 연구원들은 이것이 오래전 콜럼버스 시대에도 문제를 일으켰다고 생각하죠. 알래스카에 관한 한 자기 이상은 매우 흔해요. 여기서는 여러분의 나침반이 5, 30도, 심지어 60도까지 빗나갈 거예요. 하지만 장비 오작동은 사실이 엄청나게 광활한 땅에서 수많은 항공기와 사람들이 사라진 걸 설명하기엔 충분하지 않아요. 알래스카는 자연 그대로예요. 높은 산, 끝이 보이지 않는 숲, 겨울에는 눈과 여름에는 심각한 더위가 있죠. 300만 개의 호수, 12,000개의 강, 그리고 약 10만 개의 빙하가 있어요. 평방 킬로미터당 2사람밖에 살지 않아요. 캘리포니아에는 250명이 넘어요. 곰 한두 마리 빼곤 아무도 못 보고 며칠, 몇 주, 심지어 몇 달을 걸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먼 북쪽에선 낮과 밤이 헷갈릴 수 있어요. 전 세계의 관광객들은 콘크리트 정글도 없고 끝없는 도로도 창고와 옥수수밭도 없는 것을 꿈꾸며 예전 지구의 모습을 보러 알래스카로 오죠. 하지만 이곳은 그저 아름다운 곳만은 아니에요. 또한 엄청나게 위험한 곳이기도 하죠. 여러분은 숲에서 길을 잃거나 식량이 떨어질 수 있고 뼛속까지 흠뻑 젖거나 나침반 또는 GPS를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알래스카의 혹독한 환경에서 위험은 항상 도사리고 있으며 대부분의 피서객들은 그것에 대비가 안 되어 있죠. 주 지역사회의 80%가 도로 시스템에 연결되어 있지 않아요. 과거 야생 서부에선 말들이 사람, 제품, 그리고 정보를 운반했죠. 알래스카에서는 비행기가 다 해요. 알래스카에는 9,000대의 항공기와 8,000명의 조종사가 있고 더 늘고 있죠. 그건 알래스카 사람 100명당 1명 이상인 셈이에요. 급작스런 날씨 변화, 잦은 거친 비, 눈폭풍과 안개, 순조로운 비행을 위한 비결은 아니죠. 알래스카 비행기의 날개는 얼음으로 덮일 수 있어요. 안개는 눈 덮인 산꼭대기를 가릴 수 있고 강한 돌풍은 작은 비행기를 항로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어요. 이것이 이륙할 때마다 이 조종사들이 겪어야 하는 것들이죠. 자, 그럼 사라졌던 비행기는요? 조사관들은 더글라스 C-54 스카이마스터가 악천후로 사라진 것으로 보고 있고 파편은 눈으로 덮였거나 호수에 떨어졌다고 믿고 있어요. 알래스카의 5%는 빙하로 덮여 있고 그 안에는 많은 균열이 있는데 어떤 건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이 심지어 비행기 전체가 들어갈 정도로 충분히 큽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밤, 우린 산책을 하러 나갔습니다.
갑자기 선로에서 밝고 하얀 빛이 났어요. 숲에 닿기 전까지 점점 가까워지다가 그 빛은 갑자기 멀리 사라져버렸습니다. 수백 명의 목격자들이 들려주는 이 이야기는 기차 선로가 버려진 지 오래됐다는 것을 알기 전까진 아주 평범하게 들립니다. 빛의 근원이 될 수 있었던 마지막 기차는 수년 전에 운행을 마쳤습니다. 이 신비한 유령 기차는 세인트루이스의 주요 관광지가 되었습니다. 루이스는 캐나다의 서스캐처원 주에 있는 작은 마을이에요. 약 400명의 사람들이 거주하고 수백 명의 사람들이 일명 이 루이스의 빛을 보기 위해 마을을 방문합니다. 이 빛은 책과 온라인에 실렸고 미해결 미스터리를 다루는 TV쇼에도 등장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아무도 이 빛이 진짜 무엇인지 설명할 수 없었지요. 어떤 사람들은 하얀 불빛을 봤다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빨간 불빛을 봤다고도 했습니다. 한 도시 전설에 따르면 빨간불은 어느 날 밤 선로를 조사하면서 목숨을 잃은 열차 차장의 유령이 들고 다니는 등불이라고 합니다. 과학자들은 이 두 가지 유령 이야기의 진실을 밝혀내려고 했지만 모두 실패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서스캐처원 북부 출신의 고등학생 2명이 이 사건을 파헤치기로 결심했죠. 이들은 처음에 그 유령 열차가 세인트루이스로 향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이들 중 한 학생이 그 빛이 열차의 전조등이었을 거라고 했는데 증명할 증거가 필요했어요. 그녀는 친구와 함께 이 이야기의 답을 찾고 과학 박람회 프로젝트의 주제로 삼기로 했어요. 이들은 연구를 위해 세인트루이스로 가서 현장을 몇 번 더 확인했어요. 젊은 고스트버스터들은 자세한 지도, 나침반, GPS 시스템을 사용했는데 2001년에는 이 모두가 매우 희귀했습니다. 이 학생들은 유령의 불빛이 가장 잘 보이는 곳의 위치를 찾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빛이 들어오는 곳까지 지도에서 직선을 그었고 선의 옆이나 선 위를 지나는 모든 도로를 표시했어요. 학생들의 아버지 중 한 명이 도움을 주기로 했습니다. 그는 그 선 근처에 여러 곳에 차를 주차하고 헤드라이트를 켰어요. 모든 곳이 너무 낮았기에 학생들은 그 빛을 보지 못했습니다. 마침내 이들은 짧은 언덕 꼭대기의 고속도로를 발견했죠. 20분 동안 아버지가 계속해서 불을 켜고 끄기를 반복했어요. 그리고 불이 켜질 때마다 학생들은 그 유령 기차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가 차를 돌렸을 때 신비로운 빨간 불빛도 보게 되었죠. 이 장소는 기찻길에서 꽤 멀리 떨어져 있었어요. 이는 회철에 의한 현상일 가능성이 있었죠. 불빛이 작은 구멍 어쩌면 나무 사이를 통과해서 더 커지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 똑똑한 학생들은 이 과학 프로젝트로 과학 박람회에서 금메달을 받았습니다. 10년 후 비슷한 이야기가 텍사스의 안슨에서 일어났습니다. 매일 밤 동네 주민들은 고속도로의 한 지점에서 신비로운 빛을 발견했어요. 그들은 이 빛을 안슨의 빛이라고 불렀고 이는 아들을 찾기 위해 등불을 든 엄마라고 믿었죠. 그 아들은 오래전에 눈보라 속에서 사라졌고 엄마도 아들을 찾으러 갔다가 다시는 돌아오지 못했다는 거죠. 몇몇 학생들은 이 아름다운 이야기를 믿지 않았고 아이폰으로 빛의 근원을 찾기로 했습니다. 이들은 구글 지도를 따라 비포장도로를 따라 광원으로 생각되는 고속도로로 향했습니다. 빛을 향해 가던 중 이 빛은 등불을 든 엄마가 아니라 정말로 차에서 오는 것이라는 게 분명해졌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밖에서 퇴마사가 되는 건 쉬울 수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만약 여러분의 집에 유령이 있다면 어떨까요? 1921년 한 고택에 이사온 가족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이 집은 전기가 들어오지 않고 가스등을 사용했으며 복도가 아주 많았어요. 공포 영화에 나오는 고전적인 유령의 집 같았죠. 어느 날 아침 H 부인이라고 기록된 이 여자는 혼자 집에 있을 때 머리 위에서 발자국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녀는 위층으로 뛰어 올라가서 방이 빈 것을 확인했어요. 모든 방을 살펴봤고 또한 한층 위를 더 확인해봤죠. 하지만 모두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밤에 침대에서 이상한 소리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가구와 도자기를 옮기는 것 같았고 침묵 속에서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가족을 괴롭히는 건 정체가 뭔지 알 수 없었지만 점점 대담해지고 있었어요. 복도를 따라 이들을 따라왔죠. 그것이 곧 이들에게 다가와 접촉이라도 할 것 같았어요. H 부인의 아이들 중 한 명은 부인의 방으로 뛰어들어가 왜 엄마가 자기를 불렀는지 물어본 적이 있었다고 하네요. 바람이었을 거라고 했지만 아이는 누군가의 목소리라고 확신했어요. 그 집에서는 식물이 오래 살지 못했는데요. 마침내 가장 무서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H 부인이 어느 날 밤 잠에서 깨어났는데 자신의 방에 분명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어떻게든 이 모든 것을 막기 위해 HV는 시동생에게 도움을 청했어요. 그는 연구를 통해 이 모든 게 일산화탄소 누출로 인한 것일 수도 있다는 결론을 내렸죠. 이 무색, 무취, 무미의 이 가스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유사한 환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가스를 확인했을 때 이 가스가 굴뚝을 통해 나가지 않고 보일러에서 나와 방으로 들어간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때문에 가족들은 두통, 환각, 현기증, 그리고 다른 불쾌한 증상들을 겪게 되었던 거죠. 어떤 유령들은 지문을 남깁니다. 샌안토니오의 전설이 그렇습니다. 이 전설에 의하면 1938년에 학교 버스가 강한 눈보라를 뚫고 운전을 하다가 기찻길에 끼어버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기차 승무원들이 버스를 발견했을 때 이들은 기차를 멈추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충돌을 피할 수는 없었어요. 그 사고로 버스에 타고 있던 모두가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이 버스의 유령들은 자신들과 같은 운명에 처한 다른 사람들을 지켜주고 있다고 합니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그 운명을 시험해보기 위해 그 장소를 방문했습니다. 이른바 유령 트랙에 차를 중립기어로 세워두고 유령이 와서 도움을 주기를 기다리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증거로 지문을 구하기 위해 차에 베이비 파우더를 바르기도 했는데 차에 내려서 지문을 봤다고 합니다. 이 부분 역시 논리적인 설명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선로에는 경사가 있어서 차가 조금 움직이면 베이비 파우더에 그 사람의 남아있던 지문이 드러나는 것이라 합니다. 그리고 전설에 영감을 준 원래 이야기는 샌안토니오에서 일어난 게 아니라 유타주의 솔트레이크 시티에서 일어난 것이라고 하네요. 영국의 코벤트리 대학 캠퍼스에서도 설명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14세기 지하실을 방문한 사람은 누구든 공포에 질려 지하실을 뛰쳐나갔습니다. 여자 유령을 봤다고 했죠. 시간제로 퇴마사의 일을 하기도 했던 학교의 한 강사는 이 미스터리를 폭로하기로 했습니다. 그는 연구실에서 일을 하다가 다른 사람의 기척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는 지하실에서 연구를 할 수 있을 만큼 용감했죠. 결국 그는 이 모든 광기의 이유가 공포의 주파수라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지하실 소리의 주파수 수준이 너무 높아서 사람들이 착시 현상을 보게 하고 불안감을 느끼게 하며 등골을 오싹하게 만든 것입니다. 젖은 손가락으로 유리잔을 문지를 때 유리잔에서 허밍 소리가 나는데 이와 비슷한 효과였어요. 카자흐스탄의 칼라치라는 작은 마을에는 잠구멍이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독특하고 신비로운 질병 때문인데요. 지난 2013년 마을 사람들이 최초로 이 바이러스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자전거를 타거나 직장에 가거나 친구들과 수다를 떨면서 평범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는데 모두가 갑자기 잠에 들었습니다. 모두 비슷한 증상을 보였어요. 정확하지 않은 발음과 가벼운 두통 증세. 그러곤 쾅! 이들 중 몇 명은 6일 동안 코를 골다가 깨어날 수 있었습니다. 일어난 후에 이들은 자신들에게 일어난 어떤 일도 기억하지 못했고 무기력과 두통을 호소했어요. 잠자는 숲속의 미녀 스타일의 이 병은 어린이를 포함해 모든 연령의 사람들, 심지어 마키스라는 이름의 고양이에게까지 영향을 미쳤습니다. 주인은 고양이가 벽, 가구, 그리고 강아지를 공격하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고양이는 졸았는데 몇 시간 동안 사람처럼 코를 골았습니다. 150명 이상의 사람들이 3년 동안 이 잠구멍에 빠졌다고 합니다. 의사들과 수면장애 전문가들은 해결책을 찾기 위해 애썼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근처의 우라늄 광산에서 나오는 방사능 때문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카자흐스탄의 의사들은 7천여 가구를 확인했지만 방사능 수치는 그리 높지 않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또한 그 지역의 수도 속에 있는 중금속과 박테리아 검사를 실시했는데 그 결과 역시 괜찮았습니다. 그러다가 우라늄 광산의 전 책임자는 가스가 땅을 통해 스며들고 있다는 것을 제기했습니다. 과학자들이 이 이론을 실험한 결과 그 말이 맞았던 것으로 드러났어요. 그 위험한 가스가 공기 중에 존재했고 산소의 양을 감소시켜 사람들을 잠들게 만든 것이었죠. 그 미스터리가 풀리자마자 가족들은 그 잠구멍에서 하나씩 빠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우주에서는 눈부시게 빛나는 점 사이에 있는 짙은 어둠이 훌륭한 일을 하고 있어요. 블랙홀을 숨기죠. 거대하고 무엇이든 삼켜버리는 무서운 존재 말이에요. 블랙홀은 너무 칠흑 같아서 천문학자들이 이 우주 괴물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찾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강력하고 거대한 별이 수명을 다하면 그저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 중 하나는 별의 핵연료가 고갈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글거리는 빛의 섬광과 함께 별은 자신의 중력에 의해 붕괴됩니다. 만약 충분히 큰 별이라면 그것은 블랙홀이 됩니다. 원시 블랙홀이라는 것이 존재한다는 가설이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결코 그 존재에 대한 어떤 실질적인 증거도 찾지 못했어요. 원시 블랙홀들은 매우 오래됐고 블랙홀치고는 꽤 작습니다. 천문학자들은 빅뱅 이후 몇 밀리초 안에 원시 블랙홀이 나타났을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별과 은하가 아직 탄생하기 전이었어요. 그렇다면 원시 블랙홀이 우주 전체의 역사를 목격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쯤 가장 작은 원시 블랙홀은 증발해버렸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더 큰 것들은 여전히 우주에 흩어져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원시 블랙홀은 애초에 어떻게 나타났을까요? 초기 우주는 지금과 달랐어요. 어떤 지역은 더 뜨거웠고 어떤 지역은 더 차가웠고 또 어떤 지역은 매우 밀도가 높았습니다. 과학자들은 이 밀도가 높은 점들이 원시 블랙홀로 붕괴되었을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가장 희한한 점이요? 이 블랙홀이 빅뱅 직후에 생겨났기 때문에 매우 작았을 것이란 사실입니다. 블랙홀이 생기는데 오래 걸릴수록 크기가 더 컸어요. 오래되고 작은 블랙홀과 어리고 큰 블랙홀의 질량 차이는 놀라웠습니다. 태양의 질량보다 몇천 배 더 큰 질량과 젤리빈의 질량을 비교한다고 생각해보세요. 감이 오실 거예요. 원시 블랙홀이 사실 암흑물질일 수 있다는 이론이 있었습니다. 암흑물질은 관측 가능한 우주 질량의 약 80%를 차지하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천문학자들은 암흑물질의 이상한 성분을 직접 볼 수 없는데 빛이나 어떤 종류의 에너지도 방출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 이론은 수십 년 동안 주목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과학자들은 우주에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블랙홀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즉, 그 이론이 일리가 있을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거대하고 여전히 우리가 찾지 못한 빅뱅 블랙홀은 단지 일부가 아니라 암흑물질 그 자체일지도 모릅니다. 천문학자들이 수십 년에 걸친 탐사에도 불구하고 단 하나의 암흑물질 입자도 발견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고려해본다면 말이죠. 일부 과학자들은 암흑물질이 다양한 크기의 원시 블랙홀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러기에는 충돌이 너무 잦다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블랙홀이 둘로 존재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블랙홀은 항상 이 둘에 접근하여 원래 블랙홀 중 하나를 교체한다고 해요. 어쨌든 우주는 블랙홀로 가득 차 있기에 부족함이 없어요. 이 과정은 몇 번이고 반복되는데 이는 합병이나 충돌이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는 걸 의미합니다. 원시 블랙홀은 태양과 가장 가까운 별 사이에 거리만한 크기의 집단으로 모여 있을 수 있어요. 각각의 집단에는 수천 개의 블랙홀이 있을 수 있습니다. 30개 분량의 태양 질량 괴물이 그 중심에 자리 잡고 있고 더 흔하고 작은 것들이 나머지 공간을 차지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한 집단은 천문학자들이 암흑물질이 있다고 생각하는 곳마다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그저 흥미로운 이론일 뿐입니다. 그리고 일부 과학자들은 아직 이 이론을 지지하지 않아요. 더 많은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블랙홀은 때때로 거대한 은하계의 화산처럼 행동합니다. 때때로 폭발하곤 해요. 하지만 용암을 내뿜는 대신 엄청난 양의 에너지를 생산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주변의 물질과 가스에 거대한 구멍을 만듭니다. 얼마 전 과학자들은 우주에서 가장 큰 분화구 중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라디오와 X선 망원경은 아주 오래전에 폭발한 초질량 블랙홀을 감지했습니다. 지구에서 약 3억 9천만 광년 떨어진 은하단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그로 인해 생긴 분화구는 사실 은하단 뜨거운 가스에 생긴 구멍이었는데 우리 은하가 15개나 들어갈 수 있을 정도 크기였어요. 와! 최근 천문학자들은 이 근방에서 가장 거대한 별 중 하나가 그냥 사라져버린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별은 지구에서 7,500만 광년 떨어진 우주에서 맴돌고 있었어요. 보통 과학자들이 개별적인 별을 명확하게 보기엔 너무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만약 정말 거대한 별이 아니라면 말이죠. 우리가 말하고 있는 바로 이 별처럼요. 이 별은 거대했고 우리 태양보다 250만 배나 더 밝게 빛났어요. 천문학자들은 2011년에 이 별의 빛을 마지막으로 보았습니다. 하지만 몇 년 후에 더 자세히 조사하기로 했을 때 그 별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 거대한 별은 보통 매우 밝은 초신성으로 사라집니다. 하지만 여기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과학자들을 끝없이 혼란스럽게 만들었죠. 그 별이 블랙홀로 붕괴되었다는 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초신성 폭발을 먼저 일으키지 않았어요. 수명이 다한 별 사이에서 일어나긴 하는 일이지만 매우 드물어요. K2141b는 우리 태양계 밖의 행성입니다. 얼핏 보면 지구와 별로 다르지 않아요. 액체 바다가 구름으로 증발하고 응축되어 비가 되어 표면으로 돌아옵니다. 하지만 물 대신 이 모든 과정이 암석으로 일어난다는 점이 달라요. 이 외계 행성의 표면은 수십 킬로미터 깊이의 용암으로 덮여 있습니다. K2141b의 낮 기온은 섭씨 2760도에 달합니다. 그것은 바다에서 마그마가 대기로 증발할 만큼 충분히 뜨겁습니다. 그리고 초음속 바람은 초당 1.6km의 속도로 암석 증기를 행성의 야간 지역까지 운반합니다. 기화된 마그마는 식었다가 다시 액체가 되고 암석비로 떨어집니다. 우리에게 더 튼튼한 우산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GSN 069 은하의 한 별은 향후 몇 조 년 안에 목성만한 행성으로 바뀔지도 모릅니다. 이 모든 것은 이 별이 블랙홀과 정기적으로 조우하기 때문입니다. 우선 전문학자들은 이상한 엑스레이가 터져나온 것을 관찰했습니다. 매우 밝았고 매 9시간마다 폭발했어요. 이 현상을 조사한 후 연구원들은 그것이 블랙홀 주위의 독특한 궤도로 발사되는 별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본 섬광은 항성 표면에서 물질이 빨려 날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 별이 탐욕스러운 모행성을 지나칠 때마다 매번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수백만 년 넘게 이 블랙홀은 이미 적색 거성을 백색 외성으로 바꿔놓았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은 조만간 멈추지 않을 거예요. 천문학자들은 최근 금성 대기에서 인화수소의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지구에서 이 무색의 가연성 가스는 종종 미생물 근처에서 발견됩니다. 그래서 금성에 생명체가 있을지도 모른다고 주장하는 새로운 이론이 등장하게 된 거예요. 하지만 만약 그렇다면 생명체는 구름 속에서만 높게 나타날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생물도 금성의 극한 환경에서 살아남을 수 없기 때문이죠. 금성의 표면은 놀라울 정도로 건조하며 액체 상태의 물도 없는 데다 압력이 지구 표면보다 90배나 더 높습니다. 온도는 거의 섭씨 480도에 달해서 금속을 녹일 만큼 충분히 뜨겁습니다. 그러니까 불가능하겠죠. 메탄은 보통 생물에 의해 생성되는 가스로 2013년에 화성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유럽 우주국의 마스 익스프레스 우주선은 화성 적도 근처의 게일 분화구에서 메탄을 탐지했습니다. 이 발견은 언젠가 화성에 생명체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한 답을 줄 수 있을지도 몰라요. 소행성 2019-5K는 2019년 7월에 지구에 몰래 접근하여 과학자들은 놀라게 했습니다. 최대 직경이 122m인 다소 큰 크기의 이 암석은 느닷없이 불쑥 등장했습니다. 이 행성은 불편할 정도로 가깝게 지구에 접근했는데 겨우 72,000km 떨어진 거리였어요. 그건 달까지의 거리의 5분의 1도 안 됩니다. 태양의 외층은 표면보다 훨씬 더 뜨겁습니다. 태양의 표면 온도는 섭씨 5,500도고 태양 대기층의 가장 바깥쪽인 코로나는 무려 55만 5천 도에 달합니다. 이러한 현상의 원인은 나노 섬광일 수 있습니다. 나노 섬광은 태양에서 나오는 규칙적으로 강력한 열 폭발입니다. 또 다른 이론은 태양 표면 바로 아래에 있는 층 때문이라고 합니다. 약한 자기장을 생성하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층에서 나온 에너지가 태양을 떠날 때 자기를 띤 가지와 뿌리의 그물망을 통해 코로나를 가열합니다. 달은 여전히 줄어들고 있을지도 몰라요. 지구의 자연 위성은 수억 년 전에 비해 45m나 더 작아졌습니다. 만약 내부가 계속 냉각하고 있다면 달 표면에서 지진이 일어나는 이유가 설명될 겁니다. 2019년 화성 내부를 연구하는 목적의 나사 인사이트 착륙선이 최초로 화성 지진을 기록했습니다. 이 지진은 하루 2회 정도 빠르게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대부분은 작은 규모였어요. 그런 지진이 지구에서 일어난다면 우리는 느낄 수도 없을 거예요. 지금까지 300건 이상의 지진이 감지되었습니다. 이들은 지구와 달이 아닌
다른 행성에서 일어난 최초의 지진입니다. 인사이트가 발견한 또 다른 불가사의한 현상은 기이한 자기 펄스였습니다. 매일 자정 착륙선 주변에서 일어났어요. 그 펄스가 무엇이었는지는 아직 불분명합니다. 자정이 지나면 모두 자유롭게 놀기라도 하는 걸까요? 명왕성의 대기는 표면 위로 훨씬 더 높이 올라갑니다. 지구와 비교하자면 말이죠. 또한 20개 이상의 층을 가지고 있는데 모두 얼어붙을 정도로 차갑고 극도로 응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달도 일종의 대기를 가지고 있어요. 외기권이라고 불리는데 헬리움, 네온, 아르곤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구의 대기보다 밀도가 10조 배 낮습니다. 거의 없는 거나 마찬가지죠. 태국 북동부에는 거대한 고래 가족이 숲을 헤엄쳐 지나갑니다. 물론 진짜 고래는 아니에요. 사실은 7,500만 년 동안 형성된 암석의 일부입니다. 오래전 태국의 이 지역은 사막에 불과했습니다. 지각이 움직이며 사암을 밀어 올리고 이 아름다운 산을 만들어낸 거예요. 이어져 있는 산책로를 따라 걸으며 하루를 보내고 싶으시다고요? 누구나 이 랜드마크에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장소는 관광객들에게 점점 더 인기가 많아지고 있는데요. 일단 고래 한 마리의 뒤에서 끝없이 펼쳐진 초록 바다를 내려다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을 거예요. 이 등산로에는 폭포와 이국적인 동식물이 다양하고 꼭대기에서는 이웃나라 라오스를 바로 볼 수도 있어요. 암석의 모양은 고래들이 함께 수영하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이름이 새고래 바위라는 건 놀랍지 않죠? 거대한 고래의 등에서 태국을 볼 수 있다니 정말 멋질 것 같습니다. 2011년 3월 캐나다의 한 광산을 파던 일꾼 하나가 놀라운 발견을 했습니다. 거의 완벽하게 보존된 노도사우루스 화석을 발견한 거예요. 이 멸종된 공룡은 무게가 약 1360kg이고 몸 길이 5.5m에 달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1억 1천만 년이 넘었지만 이 화석은 매우 잘 보존되어서 공룡의 육중한 갑옷과 비늘 같은 피부가 선명히 드러나 있습니다. 이 놀라운 발견을 파헤치는 데는 거의 1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마침내 이 화석은 2017년에 캐나다의 한 박물관에서 공개되었습니다. 피부를 분석한 결과 예상치도 못하게 노도사우루스는 오늘날의 도마뱀이나 나방처럼 위장을 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걸어다니는 탱크와도 같은 거대한 크기와 척추뼈도 모자라서 말이죠. 오늘날까지도 연구되고 있는 이 공룡은 오랜 시간 동안 발견된 것 중 가장 중요한 화석 중 하나로 기록될 수 있습니다. 이 화석의 작은 특징들이 과거의 미스터리를 더 많이 밝혀내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거예요. 보이니치 필사본은 세계에서 가장 불가사의한 문서입니다. 1912년 발견된 이래 이 필사본을 발견한 모든 사람들에게 이 문서는 완전히 수수께끼였습니다. 기이한 외계 식물과 미지 물체의 그림, 점성술 기호까지들이 가득하죠. 하지만 가장 흥미로운 점은 글입니다. 본문에 사용된 언어는 전혀 해독할 수 없습니다. 누가 어디에서 쓴 것인지 아무도 알 수 없죠. 우리는 그 글이 진짜로 기능적인 언어였는지 혹은 단지 이 하나의 문서를 위해 만들어진 언어인지조차 알지 못합니다. 다양한 식물 그림도 역시 흥미롭습니다. 필사본에 있는 대부분의 식물은 식물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알려진 어떤 식물종과도 일치하지 않습니다. 영국의 한 응용 언어학 교수는 이 책의 글자 중 일부를 해독했다고 주장했지만 우리는 이 불가사의한 글에 대한 더 이상의 정보를 알지 못합니다. 남반구로 여행을 떠날 계획이라면 퀸즐랜드의 미스터리 큐레이터를 꼭 들르셔야 합니다. 번다버그와 진진의 중간쯤에 있는 곳으로 호주의 가장 놀라운 장소 중 하나입니다. 이름부터가 어마어마하죠? 1971년 이 부지는 애호박과 감자를 재배하는 농부의 소유였습니다. 이 농부가 농장을 확장하려고 하면서 쟁기질을 시작했는데 들판에서 큰 바위가 계속해서 걸렸습니다. 들판의 바위를 자세히 봤더니 그곳에는 바다 화석과 이상한 분화구 몇 개가 있었어요. 농부는 자신이 발견한 것을 지질학 교수들에게 알렸고 교수들은 이 바위를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질학자들은 그 지역을 파내기 시작했고 그곳에서 분화구가 가득한 거대 사암과 옥석층을 발견했습니다. 분화구는 모두 35개였고 암석층은 약 2,500만 년 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미스터리를 연구하는 과학자들은 온천, 과거의 해양활동,
유성이 이 분화구들을 만든 가장 유력한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 동네 이름을 번다버그와 진진이라고 지은 사람이 누구인지 참 궁금하네요. 정말 재미있는 이름이에요. 안티키테라 메커니즘은 고대 계산기의 한 종류인데요. 특별한 디자인으로 과학자들을 여전히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약 2000년 전 그리스의 배가 안티키테라 섬의 해안에서 침몰했습니다. 잔해는 1900년에 발견되었는데요. 다이버들은 고대 유물들 중 일부를 꺼낼 수 있었습니다. 고고학자들은 잔해에서 발견된 것을 분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어떤 것과도 어울리지 않는 물건을 발견했어요. 고대의 것으로 보였지만 기술적으로 아주 진보된 놀라운 장치였죠. 이 기계는 사용자가 시간과 별의 움직임, 일식, 달의 위상을 계산할 수 있었고 심지어 올림픽 같은 행사의 카운트다운을 놀라울 정도로 정확하게 셀 수 있는 계산기 역할을 했습니다. 이 정도의 기술이 이 잔해가 고대 그리스의 배에서 나왔다는 게 설명하기 거의 불가능할 정도입니다. 톱니바퀴 시계는 유럽에서 14세기경 만들어지기 시작했으며 그 어떤 장치도 이 기계와 닮은 구석이 없었어요. 어떻게 이 기계가 그 시대로부터 1400년 전에 만들어졌을까요? 안티키테라의 침몰과 계산기의 분실이 기술의 발전을 수백 년이나 지연시키게 되었던 걸까요? 한편 흑해 근처의 코카스 산맥은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은 유럽의 몇 안 되는 지역 중 하나입니다. 비록 세계의 대부분의 백인을 코카시아인이라고 부르기는 하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고학자들은 이 지역에서 고대의 거대 구조물을 많이 발견했습니다. 고인돌로 알려진 집 같은 건물에는 보석, 청동도구, 각종 도자기가 들어있었습니다. 고고학자들은 누가 왜 이 고인돌을 지었는지 그리고 진정한 목적이 무엇인지 아직 알지 못합니다. 고인돌은 지붕 역할을 하는 큰 돌을 두 개의 돌이 함께 받치고 있거나 작은 돌이 벽처럼 쌓여 있는데 한 면에는 구멍이 나 있어요. 안에 뭐가 들었는지 몰라도 구멍을 막는 돌마개도 발견됐고요. 이 돌 구조물에서 더 이상한 점은 코카스에서만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호주, 한국, 콜롬비아, 아프리카, 심지어 프랑스에서도 발견되고 있거든요. 목적은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과학자들이 할 수 있는 건 추측뿐입니다. 1974년 발견된 중국 최초 황제의 무덤은 아주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입구를 지키는 8,000명의 테라코타 전사들도 잊어서는 안 되죠. 이 전사 조각상의 대부분은 각자 서로 다른 표정을 하고 있습니다. 대형 테라코타 말과 전차도 있습니다. 추가적인 보호를 위한 것이죠.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은 무덤의 일부 지역에는 아직 누구도 들어가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전체 지역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고고학자들은 진입을 매우 꺼리고 있습니다. 속에 뭔가 놀라운 것이 있을 수도 있지만 놀라운 역사의 일부를 잃는 위험을 감수하고 싶은 사람은 없을 테니까요. 결국 연구자들은 안에 무엇이 있는지 더 확인하기 위해 작은 로봇을 닫혀있는 무덤으로 보낼 것이라고 합니다. 그때까지 고고학자들은 무덤의 비밀을 조금 더 기다려야겠죠. 코스타리카 남부에서 사람들은 불가사의한 돌굴을 여럿 발견했습니다. 300개의 공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고 몇몇은 지름이 2.1m에 육박했어요. 아무도 그 공의 목적이나 어떻게 생산되었는지를 모릅니다. 알고 있는 한 가지는 이 돌이 화산암인 반려암으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돌을 완벽한 구형으로 조각하는 데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었을 겁니다. 연구자들은 이 공이 거의 현재는 사라진 집단의 사람들이 아무 도구도 사용하지 않고 만든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가장 그럴싸한 이론은 모래를 사용해 옆면을 매끄럽게 만들기 전에 작은 돌을 사용해 바위의 가장자리를 깎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돌이 천문학적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거나 어떤 곳으로 향하는 길을 가리키는 표지로 사용되었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무도 더 이상은 알지 못합니다. 이 돌의 의미는 자신들을 창조한 문명과 함께 사라져버렸어요. 일본의 남쪽 끝과 대만에서 120km 떨어진 곳에 요나구니 구조물이 있습니다. 1986년 한 잠수부가 관광객을 데려갈 새로운 다이빙 장소를 찾던 중 처음으로 이 구조물을 발견했습니다. 피라미드 같은 큰 계단을 보고 자신이 수중 도시를 발견했다고 생각했죠. 몇몇 고고학자들은 수천 년 전 파도 밑으로 사라진 아틀란티스처럼
이 구조물이 전설적인 태평양 문명의 표시였을 수도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 구조물에 채석장 작업을 암시하는 흔적이 있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돌에 인간과 동물의 모습이 흐릿하게 새겨져 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 중 어느 주장도 많은 증거가 뒷받침해주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그 구조물은 자연스럽게 형성된 것으로 대칭성이 과대평가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알려진 것처럼 곧지 않고 단단한 자연 바위의 모습을 하고 있으며 조각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해요. 다시 말하면 침몰한 문명과의 닮은 점은 우연의 일치일 뿐이라는 겁니다. 고고학자들은 터키에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것으로 알려진 건축물을 발견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전문가는 10,000년 이상은 되었을 거라고 해요. 고대 농업 공동체의 본고장이었던 지역에서 발견된 이 단석은 5.5m 높이로 사회적인 행사와 의식에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알려진 것은 많지 않습니다. 이 커다란 석조 구조물에는 동물의 모습이 조각되어 있으며 인간이 만들어낸 것으로 보입니다. 근처에서 연구자들은 주택지를 찾았는데요. 이 놀라운 유적이 현대 문명으로 향하는 이동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라는 걸 암시할 수도 있습니다. 퀸바야 유물은 지금까지 발견된 것 중 가장 흥미로운 유물입니다. 사람들이 가장 흥미로워하는 점은 이 유물이 현대의 비행기와 아주 많이 닮았다는 거예요. 퀸바야 유물은 공기역학적인 모양을 하고 있어서 현대과학자들은 이 유물이 항공기의 청사진으로도 사용되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1994년 2명의 항공기술자가 이 유물을 더 큰 모형으로 만들었습니다. 현대적인 엔진의 도움으로 이 모형은 하늘을 날 수 있다는 게 증명되었죠. 정말 놀라운 것은 이 유물이 아마 라이트 형제의 첫 비행기보다 수천 년은 더 오래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우리 세계의 매혹적인 미스터리죠. 햇살이 내리쬐는 캘리포니아에서 산타루치아 산으로 하이킹하러 갑니다. 거기서 왠지 이상하고 불쾌한 느낌을 받아요. 마치 누군가가 여러분을 지켜보는 것만 같은. 주위를 둘러보지만 사람이라고는 안 보여요. 그때 바로 눈앞에 먼 산 꼭대기를 바라보았는데 심장이 멎을 뻔하죠. 봉우리 위로 거대한 인간과 비슷한 형상의 윤곽을 볼 수 있어요. 멋진 무지개가 그 주위를 돌고 가운데서 팔을 쭉 뻗고 있어요. 이 미스테리한 인물은 온통 검은 옷을 입고 있어요. 표정이나 디테일한 건 알 수 없지만 움직이는 건 볼 수 있죠. 그러다 눈앞에서 바로 사라졌어요. 축하합니다. 여러분은 방금 어둠의 관찰자를 목격했어요. 300년 넘게 캘리포니아 산악지대에서 등산객들을 두려움에 떨게 한 현상이에요. 지금도 과학자들은 이 신비한 모습에 대한 정확한 설명을 못하고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이건 완전 자연 발생적이라는 거죠. 아마도요. 한 이론에 따르면 실루엣은 전혀 없다고 해요. 인간의 뇌가 그냥 산 위에 드리워진 구름으로 이미지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수세기에 걸쳐 사람들은 이 전설에 대한 이야기를 전했고 인식할 수 있는 이미지를 구축하면서 사람들의 정신이 이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한 거예요. 같은 일이 여러분에게도 일어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탄 토스트 조각에서 사람의 얼굴 윤곽이 보이거나 지나가는 구름 속에서 개의 형상을 볼 때 말이죠. 가장 널리 인정된 과학적 설명은 브로켄 현상이라고 합니다. 햇빛이 안개나 구름방울 때문에 휘어지는 현상인데요. 그럼 이 형상들을 둘러싼 무지개를 설명할 수 있어요. 그림자의 경우 여러분 앞에 펼쳐지고 산에 투영되는 건 여러분 자신이에요. 어쨌든 이 현상들은 보통 해가 목격자 뒤에 있을 때 나타나죠. 자연 발생적이던 아니던 사라지는 수수께끼의 인물은 여러분을 혼비백산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동쪽으로 가 사막에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장렬하는 햇볕이 등으로 내리쬐고 있어요. 수백 킬로미터 주변에는 아무것도 없고요. 이 메마른 생명체가 없는 평야가 한때 호수의 밑바닥이었다니 믿기 힘드네요. 여러분은 모래밭에서 긴 흔적을 발견해요. 마치 누군가가 땅을 가로질러 무거운 것을 밀거나 당긴 것처럼 말이죠. 그 이상한 흔적을 따라가니 그 끝에 커다란 돌 하나를 발견하게 되죠. 근데 누가 사막 한가운데에 이런 무거운 바위를 왜 끌고 갔을까요? 하지만 아무것도 이 돌을 건드리지 않았어요. 저절로 움직였어요. 이는 스스로 움직이는 바위라고 불리는 현상이에요. 매년 겨울 얼음이 이곳의 땅을 덮습니다.
충분히 강한 바람이 불면 돌은 미끄러운 표면을 가로질러 미끄러지듯 움직이기 시작해요. 얼음이 녹으면서 외로운 바위 뒤에 구불구불한 길만 남는 거예요. 캘리포니아의 뜨거운 태양으로부터 잠깐 벗어나기 위해 우리는 남극으로 가볼게요. 눈, 얼음, 그리고 더 눈부신 태양. 넵, 여기도 사실 사막이에요. 빛이 거의 눈 뜰 수 없을 정도네요. 눈을 가늘게 뜨고 멀리 보니 주위에 끝없는 흰색에서 뭔가 붉은색이 튀어나와 있는 걸 발견합니다. 가까이 갈수록 그게 폭포라는 걸 깨닫게 되죠. 빙하에서 흘러내리는 불길한 붉은 폭포라니? 물이 사방으로 튀어 흰 눈을 더럽혀요. 걱정 마세요. 소위 피의 폭포는 진짜 피가 아니에요. 수백만 년 전에는 물론 제가 직접 본 건 아니지만요. 연못 위로 빙하가 형성되어 햇빛, 열, 그리고 산소의 접근을 막았어요. 그리고 나서 물방울에 의해 연못이 빙하를 간신히 뚫었어요. 철분 함량이 높은 짠 물이 산소와 만나면 녹이 쓴 것 같은 붉은색을 만들어내요. 이 폭포는 세계에서 유일한 붉은 폭포랍니다. 이제 뉴멕시코의 타우스 마을에서 현지인들은 매일 이상한 흥얼거림을 들어요. 하지만 모두가 다 듣는 건 아니에요. 어떤 이유에서인지 주민들의 2%만이 그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몇몇 이론에 의하면 그 지역의 특이한 음향 때문에 생긴 현상이라고 해요. 다른 사람들은 이걸 이상한 환청이나 심지어 더 불길한 어떠한 것으로 간주하죠. 설명할 수 없는 소리는 다른 세계에서도 일어나요. 2020년 화성 탐사 로봇이 붉은 행성에서 들리는 이상한 웅웅거리는 소리를 녹음했어요. 그건 화성 지진 때문에 종종 요동치던 잔잔하면서 계속되는 드론 소리였죠. 다시 지구로 따뜻한 동남아시아의 열대우림으로 가볼게요. 마치 누군가가 페인트를 온갖 곳에 뿌린 것 같아 보이는 나무를 볼 수 있어요. 하지만 레인보우 유칼립투스는 자연이 만든 작품입니다. 이 특이한 껍질은 만화경처럼 시간이 지남에 따라 색이 변해요. 밝은 녹색 색조로 시작해서 빨강, 주황, 보라, 그리고 마침내 갈색으로 변하죠. 그러고 나서 다채로운 순환이 다시 시작됩니다. 자연의 가장 큰 미스터리 중 하나는 구상번개예요. 구상번개는 뇌우 때 나타나는 파란색, 주황색 또는 노란색 빛에 구해요. 많은 목격자들은 쉿거리는 소리를 들었고 강한 냄새를 느꼈다고 해요. 구상번개에 대해 처음 언급한 건 창문을 깨고 사라진 걸로 묘사된 대목이었어요. 다른 미스터리와 마찬가지로 과학자들은 정확한 원인을 설명할 수 없어요. 한 유명한 이론에 의하면 보통 번개가 지면을 강타하면서 산소와 기화된 토양 원소들 사이에 반응을 일으킨다고 해요. 구상번개는 지진이 일어나는 동안 보통 땅에서 나오는 푸른 불꽃의 형태를 취할 때 종종 발생해요. 이 번개 현상은 전 세계에서 일어나지만 지금까지 그걸 찍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자바에는 아주 특이한 화산이 있어요. 밤에 가면 땅에서 흘러내리는 밝은 푸른 용암과 함께 푸른 전기불꽃이 타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굉장히 뜨겁지만 사실 그건 용암이 아니죠. 이 특이하고 푸른 물질은 유황가스가 화산 틈에서 빠져나와 불이 붙은 거예요. 또 응축되어 액체 형태로 변하면서 푸른 용암이 흘러내리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나미브 사막에 오자마자 바로 매우 이상한 걸 발견하게 될 거예요. 마른 초원들 사이에 뿌려진 아무것도 자라지 않는 거의 완벽한 흙으로 된 원이에요. 이 거대한 도트 무늬는 요정의 원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맞췄죠? 무엇이 이렇게 원을 그리게 하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럴싸한 범인은 지하 서식지 주변에 풀을 먹고 있는 흰개미일 가능성이 있어요. 그럼 원의 크기가 다른 것도 설명이 되거든요. 이 곤충들은 서식지가 바깥쪽으로 확장됨에 따라 계속 먹죠. 하지만 이웃의 식민지를 침해하기 전에 멈춥니다. 풀이 보이는 땅은 서로 다른 흰개미 집단을 구분하는 일종의 경계선을 나타내요. 이론에 의하면 그래요. 호주 힐리의 호수로 갑니다. 지금 보시고 있는 게 맞아요. 네, 저 호수는 풍선껌 같은 핑크색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수영해도 완전 안전하죠. 거대한 분홍색 웅덩이는 소금호수인데 세계 유일한 소금호수는 아니에요. 소금호수가 핑크색인 건 그 안에 살고 있는 해조류의 일종과 다른 미생물 때문인데요. 태양으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해 붉은 색소를 생산해내죠. 근데 힐리의 호수의 특이한 점은 물을 잔에 떠도 여전히 핑크색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1년 내내 밝은 분홍색을 유지하죠.
다른 분홍색 호수는 그렇지 않거든요. 일본은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활화산의 본거지예요. 이것은 굉장한 자연현상을 일으키기 때문에 특별한데요. 바로 지저분한 뇌우입니다. 화산은 정기적으로 검은 구름의 연기, 재, 그리고 번개를 내뿜어요. 일반적인 폭풍우 동안 얼음 결정이 서로 충돌하여 방전을 일으켜 번개를 만들어내죠. 지저분한 뇌우 속에서 얼음 대신 화산재의 입자들이 충돌해요. 해변에서의 평화로운 밤이에요. 파도가 해안에 밀려와 네온 블루 색깔로 빛나요. 하지만 빛나는 건 물이 아니라 그 안에 사는 생명체예요. 이 현상은 생물 발광이라고 불러요. 플랑크톤과 해조류는 파도 때문에 이 빛을 방출해요. 어떤 물고기, 오징어, 갑각류들은 먹이를 유인하기 위해 네온 불빛을 방출하기도 해요. 자연광으로 연출하는 공연을 즐기며 해변을 따라 걸을 시간이 없어요. 서두르세요. 우린 바다로 나갈 거예요. 폭풍도 바람도 전혀 없어요. 그래서 5층 높이의 거대한 파도가 잔잔한 물 위를 갑자기 휩쓸고 지나가는 걸 봤을 때 깜짝 놀라죠. 배를 거의 뒤집을 뻔했어요. 하지만 그게 도착하자마자 한순간에 사라집니다. 대체 저건 뭐죠? 이 예측할 수 없고 여전히 설명되지 않은 위험은 무법자 파도라 불려요. 이게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에 대한 하나의 이론은 바다 수면이 강한 역풍을 만났을 때예요. 하지만 아무 바람도 불지 않았다는 걸 기억하세요. 이론 2. 그리고 널리 인정되는 이론은 서로 다른 파도가 합쳐져서 하나의 큰 파도가 된다는 거예요. 이건 운동성 흡혈이라고 불리는 현상인데요. 특정 자연 조건 아래 파도가 축적되어 운동 에너지를 교환하는 거죠. 그러면 모든 파도 중에 흡혈귀처럼 다른 파도로부터 에너지를 흡수하는 게 있을 거예요. 많은 에너지가 축적되었을 때 거대한 파도의 형태로 방출하죠. 2009년 일본의 이시카와 사람들은 전에 본 적이 없는 종류의 비를 보았습니다. 올챙이가 비처럼 쏟아졌어요. 첫 번째 이유는 그날 바람이 너무 강해서 올챙이들을 순식간에 들어올려 실어 날랐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가능한 이유는 갈매기와 같은 큰 새들이 둥지로 날아가던 도중에 올챙이들을 떨어뜨린 것일 수도 있어요. 일부 과학자들은 올챙이들이 물 분출구에 의해 땅에서 솟아났고 나중에 비처럼 내렸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 사람들은 올챙이뿐만 아니라 물 웅덩이 대신에 개구리와 물고기가 땅 위에 있는 것도 발견했어요. 그리고 벌레가 비처럼 내릴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뱀 비가 내리는 것을 봤다고 주장합니다. 켄터키주 베스카운티에서 1876년 화창한 봄날에 있었던 일입니다. 크라우치 부인은 집 마당에서 비누를 만들고 있었는데 갑자기 고기가 하늘에서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갈아놓은 고기도 아니었고 지름 7.5cm에 달하는 커다란 고기 덩어리가 그녀 위로 떨어졌어요. 2명의 용감한 지원자가 기원을 알 수 없는 그 고기를 먹어보기로 했고 그들은 양고기나 사슴고기 맛이 난다고 말했습니다. 아마 둘 다 미식가는 아니었나 봐요. 그 고기는 쇠고기로 밝혀졌어요. 그러한 사례는 유럽에서도 보고된 적이 있는데 고기비에 대한 유일한 논리적인 설명은 독수리들이 먹이로 모아둔 고기 조각들을 가지고 날아가다가 떨어뜨렸다는 것입니다. 짐이 없다면 독수리는 몸이 가벼워지고 쉽게 날 수 있습니다. 와, 저는 도넛비가 한번 왔으면 좋겠어요. 워싱턴주 오크빌은 자주 비가 오는 곳이지만 이 비는 아직 확실히 설명되지 않고 있습니다. 평범한 빗방울 대신 사람들은 반투명 젤리 같은 덩어리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이 작은 덩어리들은 거의 50제곱킬로미터 지역을 뒤덮었어요. 그 비에 정말 가까이 다가간 사람들은 다음날 몸이 좋지 않았다고 말했어요. 과학자들은 이 덩어리를 연구했고 그 안에 인간의 백혈구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깨달았지만 이후 다른 실험에서는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증발한 해파리가 비가 되어 내린 것이거나 상업용 비행기에서 나온 쓰레기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2012년 영국의 도르셋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박이 내리는 동안 사람들은 우박과 함께 젤라틴 공을 발견했습니다. 연구원들은 그 젤리 공들을 모아서 나중에 연구하기 위해 냉장고에 보관했습니다. 알고 보니 그럴 필요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상온에서도 젤리가 녹지 않았거든요. 지금까지도 아무도 공의 출처에 대해 확신하지 못하지만 첫 번째 설명은 하늘을 나는 새들이 운반하던 일종의 수중 동물의 알이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실험한 결과 젤리 물질은 방수 역할을 하는 화학물질이었고 많은 상업용 제품에 사용되는 것이었어요. 전선이 젖는 것을 방지하는 데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호주 거미는 악명이 높으며 사람들을 겁주기 위해서 비처럼 내리는 방법까지 터득했어요. 풍선 효과로 인한 거미비는 호주에서 꽤 흔한 일입니다. 거미들은 나무를 타고 올라가서 거미줄 한 가닥을 쏩니다. 바람에 실려가기 위해서요. 보통 사람들은 눈치채지 못하지만 날씨가 습해지면 수백 마리의 거미들이 더 살기 좋은 곳으로 이동하기 위해서 나무에 오릅니다. 사람들은 비가 오거나 눈이 올 때 마치 풍선처럼 거미줄에 매달려 바람에 떠내려가는 거미들을 볼 수 있다고 말합니다. 만약 메콩강으로 여행을 간다면 아마 물속에서 솟아올라서 공중으로 직선을 그리며 날아가는 빛나는 공을 볼 기회가 있을 거예요. 현지인들은 이것을 나가 불덩어리라고 부릅니다. 크기가 매우 다양해서 이 붉은 빛의 공은 체리만큼 작을 수도 있고 수박만큼 클 수도 있어요. 밤 동안 수십 개, 때로는 수천 개의 불덩어리를 볼 수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 어떤 확실한 설명도 제공하지 못하지만 아마도 습지 환경에 의해 방출되는 가연성 가스일 거예요. 하지만 한 지역 미신은 이 모든 것이 메콩에 살고 있는 거대한 뱀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토네이도성 용오름은 육지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물 위에서 발생하는 토네이도입니다. 토네이도의 속도는 정말 빠를 수 있어요. 물은 모아지고 부분적으로 끌어올려집니다. 물고기와 심지어 거북이를 공중으로 끌어올리기도 합니다. 사실 물고기비 또한 이 기이 현상으로 설명될 수 있습니다. 같은 현상이 눈 위에서도 일어날 수 있지만 그건 매우 드문 일입니다. 눈 용오름의 사진은 6장 뿐인데 그중 4장은 온타리오에서 찍힌 것입니다. 이 기상현상은 공기온도가 매우 낮은 반면에 물이 안개를 생성할 만큼 충분히 따뜻할 때 발생합니다. 거의 불가능에 가깝죠. 용암은 빨갛고 하늘은 파랗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밝은 면에 있어요. 네, 제가 지어냈어요. 하지만 용암이 빨갛다는 사실은 바뀔 수 있습니다. 특히 인도네시아에 위치한 카와 이젠 화산에서 용암이 흘러나오는 것을 보면 그렇습니다. 낮에는 전형적인 빨간색이지만 밤에는 빛이 나는 파란색으로 변하는데요. 숨은 비밀이 있는 건 아니고 엄청난 양의 황산 때문입니다. 이 화산은 또한 세계에서 가장 큰 산성 분화구 호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곳의 물은 너무 청록색이어서 당장 뛰어들고 싶겠지만 아마 절대 그러면 안 될 거라는 걸 짐작했을 거예요. 그 화산의 불도 파란색이고 5m 높이까지 치솟아서 세계에서 가장 큰 푸른 불꽃입니다. 어떤 곳에서는 물이 유리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얀 소금 연못은 창문이나 심지어 지하세계로의 포탈처럼 보입니다. 소금 증발 때문에 이런 모습을 갖게 되었고 이런 호수들은 프랑스와 인도에서 발견됩니다. 하지만 샌프란시스코만 지역의 카길 소금 연못은 생동감 넘치는 색깔 때문에 훨씬 더 기이하게 보입니다. 색깔이 정말 다양해요. 짙은 청색, 초록색, 주황색, 진홍색, 백색, 그리고 심지어 자홍색까지 띠고 있어요. 색깔의 차이는 염분 농도와 연못에 살고 있는 작은 미생물에 따라 다릅니다. 러시아 칼리닝그라드 지역 발트의 연안에는 춤추는 숲이라는 수수께끼 같은 국립공원이 있습니다. 그곳의 소나무는 모두 구부러지고 꼬여 있어요. 이 숲은 60년대 초반에야 만들어졌는데 당시 그 지역의 사구 모래를 좀 더 안정적으로 만들기 위해 소나무를 심었습니다. 아마도 불안정한 모래가 나무를 그렇게 꼬이게 만들었을 거예요. 나무들이 그렇게 삐뚤어진 또 다른 이유는 강한 바람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초자연적인 힘과 관련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 숲이 긍정적인 에너지와 부정적인 에너지가 만나는 곳이라고 말하죠. 지역 주민들은 만약 그 나무의 고리 중 하나를 통과한다면 수명이 1년 더 길어진다고 믿습니다. 뉴멕시코주 타우스의 고동치는 웅웅거림은 1990년대 이후 지역 주민들을 미치게 했습니다. 낮은 주파수의 웅웅거림은 정상적인 수면을 방해합니다. 과학자들이 웅웅거림의 근원을 찾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지만 실패했습니다. 그들은 기계적인 장치 때문이거나 심지어 동물 때문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예를 들어 서부 시애틀의 웅웅거림은 일종의 물고기와 관련이 있었습니다. 영국, 호주, 그리고 미국의 몇몇 지역에서도 다른 종류의 웅웅거림이 들렸습니다. 다행히도 세계 인구의 약 2%만이 이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야광운 또는 밤구름이라고 불리는 것은 매우 드문데 하나는 여름에만 형성되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남반구와 북반구 모두 50도에서 70도 사이의 위도에서만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구름을 보려면 태양은 이미 수평선 아래로 내려가야 하지만 구름은 여전히 햇빛을 받고 있어야 합니다. 대기 중 가장 높은 구름은 80km 상공에 위치할 수 있습니다. 낮에는 너무 희미해서 볼 수 없어요. 요정의 고리, 엘프의 고리 또는 픽시링이라고 알려진 것은 초원과 숲이 우거진 지역에 나타나는 버섯으로 된 수수께끼 같은 원입니다. 과학자들은 왜 이 버섯들이 거의 완벽한 원을 형성하는지 설명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미신에 따르면 요정이 춤을 추며 돌던 자리가 타서 버섯이 빠르게 성장하게 된 것이라고 합니다. 사실 이것은 부분적으로 사실입니다. 버섯은 풀이 시든 곳에서 자라니까요. 지구상에서 가장 긴 아마존강은 6,500km에 달합니다. 비엔나에서 뉴델리까지 자동차로 가는 것보다 더 먼 거리죠. 하지만 남아메리카에는 아마존강을 2번 이기는 강이 있습니다. 첫째, 더 넓습니다. 둘째, 아무도 보지 못했습니다. 아마존의 수중 쌍둥이인 함자강은 지하 4km 아래에서 흐르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 강을 10년 전 2011년에야 발견했습니다. 눈도 깜빡이지 마세요. 그렇지 않으면 이 희귀한 기상현상을 놓칠 거예요. 레드 스프라이트는 오로라와 약간 비슷하게 생긴 하늘에서 방출되는 전기입니다. 이것은 매우 강력해서 보통 번개보다 약 10배 강합니다. 하지만 단 몇 초만 지속되죠. 1989년에 처음 사진에 찍혔는데 아직도 이 번개의 사진과 영상은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레드 스프라이트를 선명하게 보여줄 수 있는 영상을 만들려면 초당 약 7,000프레임이 되어야 합니다. 전 포기할래요. 중국 북부에는 높은 고도에 1년 내내 얼어붙어 있는 산이 하나 있습니다. 자연적으로 발생한 차가운 땅인데요. 산의 가장 높은 층인 토양 밑에 두꺼운 영구 동토층이 깔려 있어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을 얼어붙게 만들어요. 기후를 거스르는 이 얼어붙은 땅의 영역은 핑취안현의 산비탈에서 8m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32도까지 오르는 무더운 여름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이 얼어붙은 땅은 거친 토양층이 영구 동토층을 덮고 있기 때문에 이글거리는 기온을 견뎌낼 수 있습니다. 거친 토양이 뜨거운 기후가 영구 동토층을 녹이는 것을 막아주어 1년 내내 땅이 얼어붙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아르헨티나는 아름다운 해변과 뜨거운 태양으로 유명하죠. 하지만 아르헨티나 남부에는 페리토 모레노 빙하가 있습니다. 이 멋진 푸른 빙하는 약 260평방킬로미터 정도 크기이며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 빙하를 방문하신다면 측면에서 아치형으로 형성된 얼음 통로가 근처 육지까지 뻗어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다 갑자기 아치형 통로가 부서지고 얼음이 물속으로 떨어지게 되는데요. 이는 완전히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이 빙하에서는 붕괴되기 전까지 계속해서 아치가 형성되거든요. 곧 또 다른 아치가 만들어질 거예요. 캘리포니아의 유리 해변에는 모래는 없고 바다 유리라고 하는 컬러풀한 보석 같은 조약돌이 있습니다. 놀랍게도 이 아름다운 조약돌은 쓰레기에서 나온 것입니다. 수십 년 동안 이 해변은 주민들이 유리, 가전제품, 심지어 자동차까지 버리는 거대한 쓰레기장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주 정부는 결국 해변에 쓰레기를 버리는 것을 금지했는데요. 세월이 흐르면서 파도가 남아있는 모든 잡동사니를 부숴 밝은 색의 조약돌로 변신시켰고 이제는 이 돌들이 관광객들을 끌어모으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폭포인 엔젤 폭포는 베네수엘라 남부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곳의 물은 베네수엘라에서 가장 큰 산인 테이블 산 중 하나를 따라 흐르며 760m 아래 정글로 흘러들어갑니다. 에펠탑보다 3배나 높은 높이죠. 물이 너무 높은 곳에서 떨어지기 때문에 대부분의 물은 땅에 닿기도 전에 안개로 증발해버려요. 방문객들은 800m 이상 떨어진 곳에서도 안개가 피부에 닿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스코틀랜드에는 큰 도로에서 멀리 떨어져 숲속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피디치 글렌이라는 장소가 있습니다. 이곳은 이끼로 뒤덮인 바위가 가득하고 진홍빛 붉은 물이 흘러 마치 고대 동화에 나오는 장소처럼 보여요.
물이 붉은 것은 얕은 강 아래에 있는 붉은 사암 때문입니다. 이 숨막히게 아름다운 곳에 가시려면 가파른 진흙 언덕 아래로 위험한 하이킹에 도전하셔야 하며 넘어지지 않기 위해 나무에 올라야 합니다. 하지만 이 매혹적인 피리치 글렌의 바닥에 다다랐을 때 루비색 물에 비치는 햇빛과 우뚝 솟은 바위를 보면 그럴 가치가 있다는 걸 알게 되실 거예요. 아주 맑은 핑크빛 물과 에메랄드빛 녹색 숲이 둘러싸고 있는 힐리어 호수는 실존하는 장소라는 걸 믿기 어려울 거예요. 웨스턴 오스트레일리아에 위치한 이 호수의 색이 왜 분홍색인지는 아무도 제대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과학자들은 이 호수의 상징인 분홍색은 호수의 높은 소금 함량이 할로박테리아를 끌어들인 거란 이론을 세웠습니다. 이 박테리아의 색이 분홍색이거든요. 남아메리카의 작은 반도에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자연경관 중 하나인 대리석 동굴이 있습니다. 이 동굴은 밖에서 보면 다른 동굴과 다를 게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이 동굴 안의 벽에는 부드러운 소용돌이 모양의 푸른 대리석이 가득하죠. 수천 년에 걸쳐 물이 동굴 안의 대리석 퇴적물을 침식시키며 이 독특한 동굴을 형성해 왔습니다. 진한 파란색은 대리석에 새긴 것처럼 보이지만 동굴 벽을 따라 생긴 파란색 빛은 물이 반사된 것입니다. 아제르바이잔의 진흙 화산은 정확히 이름 그대로의 모습입니다. 세계 어느 곳도 아닌 아제르바이잔에서만 화산 분출이 300번 이상 넘게 일어났다고 하는데요. 기록이 시작된 이후로는 200번 이상의 분출이 있었습니다. 진흙 화산은 진흙, 물, 가스의 분출로 인해 만들어진 지형입니다. 가스가 모인 포켓이 지하에서 형성되고 표면으로 밀려나면 나중에 진흙이 분출되어 사방으로 튀게 되는데요. 이 화산은 꽤 위험할 수 있습니다. 2006년 인도네시아에서는 진흙 화산이 폭발하여 인근 마을 전체가 질척질척한 진흙에 덮인 적이 있었어요. 파무칼레는 온천이 겹겹이 쌓여져 있는 멋진 언덕입니다. 이 터키 이름을 번역하면 솜의 성이 돼요. 이 온천은 석회암의 일종인 트라베르틴으로 만들어졌는데 이 석회암은 언덕에 아름다운 흰색 색조를 더해줍니다. 게다가 이 돌은 지열의 성질이 있어서 물을 뜨겁게 만들어줍니다. 온도는 35도에서 100도까지 다양합니다. 정말 자연의 목욕탕이라고 해도 되겠어요. 전설에 따르면 북아일랜드의 자이언트 코즈웨이는 거대한 아일랜드 거인이 스코틀랜드 거인과의 싸움에 도전했을 때 형성되었다고 합니다. 두 거인이 만날 수 있도록 바다를 가로지르는 통로가 만들어진 거죠. 아일랜드 거인이 적을 물리치자 스코틀랜드 거인은 집으로 달려가 뒤의 길을 파괴했습니다. 그래서 남은 건 물가의 진입로뿐이죠. 실제로 아름다워 보이는 맞물린 기둥 모양의 암석은 고대 화산 폭발의 결과물입니다. 기둥은 육각형이며 아일랜드 바다에서 절벽 기슭까지 자연의 계단 모양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가장 높은 기둥은 높이가 12m예요. 자이언트 코즈웨이는 북아일랜드에서 가장 인기 있는 관광지로 2009년 거의 100만 명이나 되는 방문객이 이곳을 찾았습니다. 멕시코의 나이카 광산 깊숙한 곳에는 크리스탈 동굴이 있습니다. 이 동굴에는 거대한 셀레나이트 크리스탈이 가득합니다. 가장 큰 건 높이가 11m에 달해요. 이 크리스탈은 세계에서 가장 큰 천연 크리스탈 중 하나입니다. 안타깝게도 타는 듯한 기온과 습한 날씨 때문에 관광객들은 이 크리스탈 동굴을 구경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과학자들도 이 동굴에 들어가려면 특별한 허가를 받아야 해요. 이 오색강은 콜롬비아 메타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근처에서 무지개강이라고 알려진 이곳은 강렬한 색으로 아주 유명합니다. 여름부터 겨울까지 노랑, 초록, 파랑, 검정 등 다양한 색깔이 강을 가득 채우는데 그중 가장 두드러지는 건 붉은색입니다. 이 강은 영양물이 부족해 물이 맑고 강바닥에서 다양하고 다채로운 식물들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뉴질랜드에서는 보트를 타고 아름다운 웨이모토 동굴을 탐험할 수 있습니다. 동굴 벽은 밤하늘을 배경으로 밝은 별처럼 빛을 발하는데요. 이 반짝이는 빛은 별이 아니라 벌레입니다. 이 발광 반딧불이는 동굴 벽면에 서식하며 이 동굴의 트레이드마크인 빛을 만들어주죠. 이 종류의 반딧불이는 세계 어느 곳에서도 볼 수 없습니다. 수천 년 동안 터키의 카파도시아에는 페어리 침리가 우뚝 서 있었습니다.
길고 얇은 첨탑처럼 보이는 독특한 모양의 암석은 처음에 용암에 의해 형성되었습니다. 가장 높은 굴뚝의 높이는 40m입니다. 인간은 수백 년 동안 이 바위들의 내부를 비우고 자기만의 집을 지어왔는데요. 현재 이 페어리 침리 안에는 많은 호텔들이 있으며 여러분도 이 중 한 곳을 방문할 수 있습니다. 웨이브록은 호주 웨스턴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사진 촬영지로 인기 있는 장소입니다. 이 거대한 바위는 높이가 14m이고 부서지는 바다 파도 같은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수백만 년의 강풍과 강우가 바위를 지금처럼 파도 모양으로 침식시킨 거예요. 이 바위에서 씻겨 내려온 광물 때문에 바위의 색은 아름다운 빨간색과 회색이 섞여 있습니다. 중국의 장이의 단샤 국립지질공원은 이전에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풍경 중 하나로 뽑혔습니다. 이 공원은 다채로운 색의 바위들이 형성한 무지개 산맥으로 아주 유명합니다. 광물층과 다양한 색깔의 사암이 2400만 년 동안 천천히 함께 밀려나 놀라운 풍경을 만들어낸 거죠. 1949년 여름이었습니다. 젊은 지질학자 바딘 콜파코프는 시베리아에서 수행해야 할 임무가 있었어요. 바로 그 지역의 지질 지도를 그리는 것이었죠. 그 과정에서 그는 매우 신비롭고 놀라운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발견은 수십 년이 지난 후에도 계속해서 전문가들을 곤혹스럽게 만들었죠. 지금은 페텀스키 분화구라는 이름으로 더 유명하지만 동네 사람들은 이곳을 불독수리 둥지라고 불렀습니다. 아마도 언덕 위에 거대한 새 둥지가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일 거예요. 하지만 그 안에 숨어 있는 것은 아주 놀랍고 당혹스러운 발견이었어요. 만약 그 비밀을 밝히고 싶다면 아주 가까이 다가가셔야 할 거예요. 하지만 동네 사람들 말로는 심지어 야생동물들도 그 근처에 가는 것을 두려워한다고 합니다. 콜파코프는 그 분화구를 향해 천천히 걷기 시작했어요. 멀리서 보면 정말 거대한 새 둥지처럼 보였습니다. 가까이 갈수록 더 커졌어요. 마치 새로 생긴 분화구처럼 같았고 아주 휑한 모습이었어요. 분화구의 경사면에는 나무가 자라지 않았고 바람은 식물이 자랄 정도로 충분한 토양을 운반해주지 못하고 있었어요. 동물이요? 아무도 보이지 않네요. 그가 꼭대기까지 올라갔을 때 믿을 수 없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날씨가 정말 더워서 이마에는 땀이 송글송글 맺혀 있었죠. 마치 화재 현장 가까이에 있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의 첫 번째 생각은 이곳이 화산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래를 내려다보았을 때 발견한 것은 완벽한 원형의 고분이었어요. 분화구는 일반적인 전신주 정도의 높이였고 가운데에는 동그란 혹이 나 있었습니다. 화산이나 심지어 사화산에서도 나타나지 않는 지형이었죠. 그리고 이 독특한 산 근처에는 이 현상을 설명해 줄 만한 것도 없었어요. 이 기분 나쁜 곳의 정체를 해결하지 못한 콜파코프는 집으로 돌아가 모두에게 자신이 발견한 것을 이야기했어요. 당시 이 지역의 이상현상은 전 세계적인 미스터리가 되었습니다. 온 과학계가 머리를 싸매며 여러 이론을 내놓기 시작했어요. 많은 전문가들은 운석이 원인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운석 충돌로 이 이중 분화구가 만들어질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실험을 했어요. 실험 결과 우주에서만 존재할 수 있는 높은 밀도의 구형 물질이 떨어졌을 때 이 분화구가 형성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게 밝혀졌죠. 더 많은 실험을 통해 우주에서 떨어진 물체는 2개였을 거라는 추측이 나왔습니다. 첫 번째 운석이 지구에 충돌했을 때 폭발하면서 분화구를 형성했고 그 후에 두 번째 운석이 뒤따라 떨어졌지만 첫 번째 충격에 의해 속도가 느려져서 땅속 깊이 가라앉았던 거라고요.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운석은 연속적으로 떨어지지 못하며 두 운석이 지구에 정확히 같은 지점에 떨어질 수 없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아직도 많은 의문점들이 풀리지 않고 있는 가운데 더 많은 전문가들이 미스터리를 풀기 위해 시베리아 타이가로 모였습니다. 그들 중 하나는 나무의 나이테를 확인하고 나무의 표본을 모았어요. 그리고 그 분화구가 약 300년 전에 나타났을 거라는 걸 알아냈습니다. 또한 이곳의 식물이 평균보다 훨씬 더 빨리 자란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토양의 성분과 품질, 일조량 증가 등 다른 성장 촉진 요인을 일정 기간 배제하면 이들이 할 수 있는 추측은 딱 한 가지입니다. 네, 방사선이요. 전문가들은 나무와 식물이 높은 양의 방사선에 노출되면 더 빨리 자란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분화구 위나 주변의 방사능 수치는 낮았어요.
300여 년 동안 어느 시점에 이 지역에는 방사성 물질이 존재했을 거예요. 우주암석이었을까요? 이곳은 그저 독특한 종류의 화산인 걸까요? 이론은 다양했지만 결론은 없었습니다. 해답을 찾기 위한 탐험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죠. 워싱턴 올림피아 남쪽 32km 지점에는 키가 2.5m, 너비가 9m인 이상한 잔디 언덕이 있습니다. 면적은 약 2.5평방킬로미터예요. 이 작은 언덕의 이름은 미마 마운드라고 하며 아무도 이 언덕이 왜 생겼는지 모릅니다. 거의 200년 동안 지질학자들의 악몽거리였어요. 이들은 이 산더미를 곳곳에 튀어나오게 만든 게 정확히 무엇인지 계속해서 논쟁을 벌여왔습니다. 지진, 빙하, 가스 분출구, 점토 팽창, 심지어 흰개미까지 다양한 이론이 있었죠. 1942년 지질학자들은 땅 다람쥐가 이 산을 만든 걸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1987년에 이 이론을 시험해봤죠. 작은 금속 조각들을 흙더미 속으로 밀어 넣었고 금속 탐지기를 사용해 변화를 감지했습니다. 땅다람쥐가 굴을 파자 쇠조각은 위로 밀려나갔고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그 결과들을 분석했습니다. 결국 여러 세대에 걸친 땅다람쥐들이 이 언덕을 만들어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마 수백 년은 걸렸을 거예요. 하지만 흙을 뒤로 옮기는 게 훨씬 힘이 덜 드는데 왜 흙을 위로 밀어 올리는지 그 이유는 분명하지 않아요. 아직까지 땅다람쥐 이야기는 이론에 불과하죠. 과학자들은 아마존 열대우림을 수백만 년 동안 나무가 가득했던 거대 생태계라고 생각해오고 있었어요. 하지만 폭 5m의 아마존 린이 발견되고 모든 이론이 바뀌었죠. 이 고리는 이곳에서 숲이 자라기 전에는 매우 다르게 생긴 지역이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의 사바나처럼 보이는 곳이었다고 해요. 과학자들은 호수 근처에서 토양 샘플을 채취했는데 분석 결과 그 흙은 열대우림이 아니라 건지에서 왔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아마도 과학자들이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환경에 사람들이 살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죠. 지질학자들은 여전히 이 고리가 어떤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인지 알아내고 있어요. 사하라의 눈이라고도 알려진 구조물 리샤는 사막 한가운데 있는 폭 48km의 고리 모양의 물체입니다. 사람들은 처음에 리샤가 운석이 충돌한 곳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현재 과학자들은 이곳이 언덕이거나 산의 침식에 의해 만들어진 곳이라 생각하고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한때 산이었던 곳이 침식되고 고리 모양의 바위만이 남게 되었다는 거죠. 이 눈은 국제우주정거장의 우주비행사들이 우주에서 볼 수 있을 정도로 크고 뚜렷한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남극은 지구에서 가장 춥고 건조하며 바람이 가장 많이 부는 곳입니다. 하지만 가장 이상한 점은 얼음 깊은 곳에 숨겨져 있을 수도 있어요. 약 60년 전까지만 해도 사람들은 남극이 평지라고 생각했어요. 1958년 캄부르체프 산맥이 발견되면서 모든 것이 바뀌었죠. 3km의 얼음 아래에 숨어 있었고 봉우리는 3000km 높이였어요. 그리고 이 산맥은 1200km에 걸쳐 뻗어 있었습니다. 에베레스트 산의 3분의 1 높이이며 히말라야 산맥의 약 절반 정도 되는 길이죠. 얼음이 깊은 계곡과 가파른 경사를 숨기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도 캄부르체프 산맥을 본 적이 없었어요. 이 산맥은 수백만 년 전 지구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거예요. 동남극의 보스토크 호수는 2012년에 시추 도중 발견되었어요. 과학자들은 3km 두께의 얼음 아래 아무도 손대지 않고 얼지 않은 담수호수를 발견했죠. 이들은 지금까지 발견되지 않은 미생물과 독특한 지구 화학적 작용이 이 호수에 존재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1500만 년 이상 햇빛을 보지 못했거나 지구 대기에 노출되지 않은 호수였으니까요. 하지만 호수의 구멍을 뚫으면 생태계가 파괴되고 지구상에서 마지막으로 훼손되지 않은 장소 중 한 곳이 오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인도양에는 100m 크기의 이상현상이 있습니다. 인도양 지오이드 로우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세계에서 가장 큰 자연 중력 왜곡이 발생하는 곳이에요. 많은 양의 광물 퇴적물과 심해 참호, 마그마 저수지가 이 지역의 자기장을 방해하고 있죠.
지구의 중력은 다양한 장소에서 변할 수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그 변화의 패턴을 찾고 지표면 아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아내죠. 중력장이 높으면 보통 아래의 물질보다 밀도가 낮거나 그 반대라는 뜻이에요. 몇몇 과학자들은 이 변칙이 행성의 멘틀에 움푹 들어간 부분 때문이며 그것이 지각까지 작용하는 것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멕시코 치와와주에는 크리스탈 동굴이 있습니다. 전체 지하구역에 걸쳐있는 이 동굴에는 놀라운 석고 크리스탈이 가득합니다. 이 동굴은 2000년 인부들이 아연광산에서 물을 빼내면서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 이 반짝이는 동굴을 우연히 발견하게 된 거죠. 이 크리스탈은 순도가 높고 길이는 10m 정도로 아주 컸으며 모서리가 정말 날카로워서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만들어진 시기를 추정하기 어려웠다고 합니다. 다행히 연구원들이 이 동굴의 일부분에서 5만 년이 된 박테리아 샘플을 발견했죠. 동굴에서 일하는 건 매우 힘든 일이었다고 해요. 기온이 58도였으며 습도도 매우 높았죠. 그래서 과학자들은 짧은 이동 거리에도 동굴로 내려가기 위해 특별한 냉각 장치가 필요했습니다. 불행히도 광산을 소유한 회사에서는 더 이상의 연구를 허가하지 않았고 동굴을 다시 침수시켰다고 합니다. 방콕에서 720km 떨어진 태국 북동부 지역에는 7,500만 년이 된 암석층이 있습니다. 이 바위들은 3마리의 고래가 함께 헤엄치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자연이 만들어낸 이 아름다운 바위는 3마리 고래 바위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수백만 년 전만 해도 이 지역은 사막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땅은 변화하고 있었죠. 사암은 점차 판이 움직이고 침식하면서 분리되게 되었어요. 이 멋진 바위들은 그렇게 탄생하게 된 거예요. 3마리 고래바위 주변의 산책로를 탐험하게 된다면 폭포와 함께 풍부한 동물군과 식물군도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현지인들은 시베리아의 파톰스키 분화구를 불독수리의 둥지라고 부릅니다. 가로 150m, 세로 40m의 거대한 석회암 봉분이죠. 어떤 것도 그 근처나 그 위에 자라지 않고 동물들도 절대 이 근처를 지나지 않습니다. 1949년 한 지질학자가 처음으로 발견한 이 분화구는 약 500년 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기원에 대한 가장 유력한 이론은 증기 폭발설입니다. 이 지역에서 가스가 빠르게 팽창하는 기간에 발생했을 거예요. 과학자들은 불독수리의 둥지가 매우 희귀한 가스 화산일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거대한 가스 저장고가 지하 깊숙이 숨겨져 있을 수도 있는데요. 이 저장고 석회석이 형성되고 엄청난 압력이 생성되면 이러한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저장된 가스가 갑자기 방출되면서 주변 숲에 매머드 크기의 구멍이 생기게 되는 거죠. 호주 서부의 힐리어 호수는 길이가 겨우 610m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지질학자들을 당황스럽게 만든 건 이 호수의 색이었어요. 세계 대부분의 분홍색 호수와는 달리 힐리어 호수는 1년 내내 분홍색을 띱니다. 햇빛이나 온도에도 영향을 받지 않죠. 위에서 보면 이 멋진 호수의 색은 근처의 그레이트 오스트레일리아 바이트의 파란색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힐리어호의 독특한 색깔의 진짜 이유는 아직 완전히 밝혀지지 않았어요. 많은 사람들은 이 색이 호수의 미세 조류와 관련이 있을 거라고 추측하고 있죠. 아니면 물에 함유된 소금과 중탄산 나트륨 사이의 반응일 수도 있고요. 필리핀 보홀 지방에 있는 초콜릿 언덕은 1년 중 대다수의 기간에는 무성한 초록색 식물로 덮여 있습니다. 하지만 1200개 이상의 이 언덕들은 건기에 초콜릿색으로 변해버려요. 그래서 이런 이름이 붙은 거예요. 이상하게도 나무나 관목은 자라지 않습니다. 언덕의 모양이 대칭적으로 발달한 것도 또 다른 미스테리입니다. 거인들이 싸우면서 며칠 동안 서로에게 돌을 던지면서 이 언덕이 만들어졌다는 신화도 있어요. 과학자들은 450m 높이의 이 산더미가 점토 위에 쌓여있던 석회암을 침식시키면서 언덕이 만들어졌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오늘날까지 이 언덕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그 수수께끼는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대부정합은 약 10억 년 동안 행방불명된 바위의 흔적을 나타냅니다.
전 세계 모든 종류의 암석층에서 나타나는데요. 과학자들은 이 엄청난 양의 바위가 언제 어떻게 사라질 수 있는지에 대한 해답을 오랫동안 찾아왔어요. 가장 그럴듯한 이론 중 하나는 빙하입니다. 눈덩이 지구라고 알려진 시기에 벌어졌을 수도 있는 일이죠. 그때는 행성이 완전히 얼음으로 덮여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빙하가 수십만 톤의 바위와 먼지를 부셔 사라지게 만들었습니다. 이로 인해 주변 안층 사이에 최대 1.5km 두께의 거대한 틈이 생기게 된 거예요. 어떤 지질학자들은 이 기록이 초대륙 로디니아가 형성되고 분열했을 때 사라졌다고 생각합니다. 야말반도와 게단반도에 위치한 이 넓은 구덩이는 2014년에 발견되었습니다. 지금까지도 변화하고 발달하는 것처럼 보여요. 구덩이가 점점 넓어지고 이 구덩이를 발견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거든요. 물론 어떻게 이 구덩이가 나타났는지에 대한 이론은 아주 다양합니다. 운석 충돌부터 다른 문명의 활동까지 다양한 설이 있죠. 하지만 가장 일반적인 설명은 지구의 영구 동토층이 녹기 시작한 후 메탄가스가 물 입자에 반응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얼음을 통해 메탄 거품이 터져버린 거죠. 이 분화구가 수천 년 된 것일 수도 있지만 아무도 확실히 아는 사람은 없어요. 한 무리의 수중 탐험가들이 2011년 6월 우연히 불가사의한 발견을 했어요. 발견한 것은 발트해 지역에 보트니아만에 얼어붙은 물속 깊은 곳에 놓여있는 이상한 무언가였어요. 길이 64m, 높이 8m인 이 이상한 모양의 발트해 미스터리 구조물은 해수면 91m 아래에서 오션X의 수중 음파 탐지기를 이용해 발견되었어요. 연구팀은 이 미스터리한 물체에 200m 이내에 다가갔을 때 전자장비가 작동을 멈췄다고 주장했어요. 가지고 내려간 모든 전자기기들은 그 현장 전체에서 다 같이 작동을 멈추었죠. 그곳을 벗어나면 전자제품의 전원이 다시 들어왔어요. 이 현상은 미스터리로 남아있지만 이 독특한 구조물은 아틀란티스처럼 가라앉은 도시의 일부일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심지어 어떤 시기에 얼음을 뚫고 추락한 우주에서 온 신비한 물체라는 많은 주장으로 이어지고 있어요. 과학자들은 현장 주변에서 채취한 표본을 연구했는데 이 구조물은 어느 빙하 시기 중에 움직이는 빙하에서 조각되어 나온 단순한 빙하 퇴적물일 수도 있다고 판단했어요. 이 구조물은 수천 년 동안 흐트러지지 않고 남겨진 조각일 뿐이죠. 아직 진정한 해답을 얻을 만큼 충분히 연구하지 못했습니다. 일본의 남쪽 끝에는 요나군이 유적이 있어요. 현지 다이버가 1986년 관광객을 위해 새로운 잠수 장소를 찾던 중 이런 형성물을 처음으로 발견했어요. 피라미드를 닮은 큰 계단을 보았을 때 그는 수중 도시를 발견한 게 틀림없다고 생각했죠. 고고학자들은 이 구조물이 수천 년 전 파도 밑으로 사라진 아틀란티스처럼 오랫동안 잊혀진 전설적인 문명의 것이라고 믿고 있어요. 성과 경기장처럼 생긴 피라미드 내부의 구조물들은 도로와 사방이 큰 벽 같아 보이는 걸로 연결되어 있어요. 돌에 있는 자국에는 빛바랜 얼굴과 동물들이 바위에 조각되어 있어요. 하지만 다른 전문가들은 바위의 대칭이 보고된 것만큼 완벽하지 않으며 조각된 바위라기보단 단단한 암석으로 보인다고 해요. 그들에겐 그저 우연의 일치일 뿐이죠. 연구를 통해 이게 정말 잃어버린 문명인지 아니면 단지 자연이 만들어둔 건지 알아낼 거예요. 링컨 기념관의 규모는 거대하며 반영의 연못의 풍경은 방문객들을 매료시킵니다. 역사를 사랑하는 마니아들에겐 벽에 새겨진 유명한 글실수를 찾는 것도 여행의 일부죠. 미래에 대한 부푼 희망으로 감히 어떠한 예측도 할 수 없습니다. 라는 문장에서 조각가가 실수로 미래, future의 철자를 F 대신에 E로 적었다는 것만 빼면요. 또 건물 토대 부분에 가볼 만한 방이 있어요. 비밀문을 지나면 석회암을 통해 흘러내리는 물에서 종유석이 형성되는 동굴 같은 구조물도 볼 수 있습니다. 이 동굴 같은 공간 안에 받쳐주는 기둥에는 이름 없는 공사 인부들의 낙서가 있어요. 호주 퀸즐랜드 북부 끝 부근에는 새벽에 흔치 않은 굴러가는 구름층이 관광객들을 놀라게 합니다.
이 구름들은 모닝글로리라고 불리며 거대한 튜브처럼 보이는 게 하늘에 떠가는 매우 희귀한 형태의 구름이에요. 최대 965km 길이의 이 현상은 상승기류가 구름을 통해 밀면서 구르는 듯한 모양을 만든 거예요. 이런 현상은 구름 뒤쪽에 있는 촉촉하고 시원한 공기가 구름을 거의 땅에 떨어지듯 아래로 가라앉기 때문에 생긴다고 합니다. 방콕에서 750km 떨어진 태국 북동부에는 7,500만 년 된 암석층이 숲속의 산에서 바로 툭 튀어나와 있어요. 같이 헤엄치는 고래떼처럼 보이는 이곳을 세계의 고래바위라고 부릅니다. 수백만 년 전에 이곳은 사막이었어요. 하지만 티렉스와 트리케라톱스가 있던 백악기의 고고학적 증거를 통해 그 당시 땅이 상당히 급격하게 변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사암산은 판구조론과 메콩강 침식에 의해 들어 올려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 결과 오늘날 눈에 띄는 이상한 모양의 바위들이 형성된 거죠. 등산로를 따라 오르려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곳까지 찾아올 수 있고 폭포와 다양한 식물 동물을 찾아볼 수 있어요. 이 거대한 돌기둥 꼭대기에서 보면 메콩의 해변, 산, 숲이 사방으로 뻗어 있어요. 20세기에 가장 많이 회자된 책 중 하나가 아무도 읽을 수 없는 고문서였어요. 보이니치 필사본은 1912년에 발견되었고 세계에서 가장 미스터리한 원고예요. 세상으로부터 많은 비밀을 숨기고 있는 것 같아요. 안에는 알 수 없는 언어 또는 암호가 적혀 있어요. 알 수 없는 물건과 12궁 기호들이 아주 많이 그려져 있는 문서죠. 이 책의 가장 흥미로운 부분은 다양한 식물들의 그림이에요. 왜냐하면 과학자들이 알고 있는 지구상의 어떠한 식물종과 하나도 일치하지 않기 때문인데요. 영국의 응용 언어학 교수는 이 책에 나오는 글자 중 일부를 해독했다고 주장했지만 아직까지는 모든 게 여전히 이해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해파리 번개 스프라이트는 지구 대기권 높은 곳에서 일어나는 방전 현상이에요. 강력한 뇌우와 관련이 있지만 우리에게 비를 내리는 구름과는 다르죠. 이 스프라이트는 땅 위 48에서 80km 높이의 중간권에서 일어나요. 밤의 인공 조명 때문에 이 희미한 번개를 보기가 훨씬 더 어려워지지만 폭은 좋기 48km가 넘을 수 있어요. 붉은 스프라이트는 천둥 구름 위에서 방출되는 차가운 플라즈마의 일종으로 대기 중의 질소로 인해 붉게 변해요. 이것들은 폭풍 구름과 땅 사이의 번개 전하의 균형을 잡아주는 역할을 해요. 미시간 과수원에 얼어붙는 듯한 기온이 몰아칠 때 그 지역에 일찍 일어나는 새들은 나뭇가지에 특이한 얼음 조각이 매달려 있는 걸 보면서 깨게 되죠. 고스트 사과인데요. 완벽하게 만들어진 얼음 사과죠. 하지만 발견하기는 엄청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런 일이 일어나기 위해선 모든 조건이 완벽해야 하거든요. 그리고 엄청 추워야 해요. 이런 드문 날씨 현상은 비가 얇은 얼음층을 사과에 입히면서 사과는 나뭇가지에 얼어붙게 돼요. 그런 다음 사과는 해동되어 사과즙만 주르륵 새어나와 아름다운 얼음 껍질만을 남기게 되는 거죠. 세인트루이스 주에 있는 게이트웨이 아치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 같아요. 대부분의 방문객들이 모르는 사실인데요. 바로 이 아치가 건축 과정을 다시 한번 엿볼 수 있게 해준다는 거죠. 이 아치는 높이와 너비가 모두 192m로 미국에서 가장 높은 국립기념물이에요. 이 건축물은 또한 지진과 강풍을 견딜 수 있도록 지어졌고 시속 32km의 바람에 2.5에서 45cm까지 흔들릴 수 있어요. 또한 꼭대기에 70만 명이 넘는 세인트루이스 사람들의 이야기가 담겨있는 타임캡슐이 용접되어 있죠. 로키 산맥과 같이 모든 눈 덮인 산에서는 바람, 온도, 눈, 얼음 및 습기가 함께 작용해야만이 스노우롤러라고 알려진 경이로운 고리를 볼 수 있어요. 땅 위에 축축한 얇은 눈층으로 시작해서 얼음이나 가루 눈 위에 올라가야 해요. 그런 다음 충분히 강한 바람이 층을 도넛 모양으로 움직여야 하고 눈덩이처럼 부드럽게 언덕을 굴러 내려가야 합니다. 일단 구르는 걸 멈추면 야구공만한 크기나 자동차 타이어만한 크기일 수 있어요. 모든 건 그날 바람이 얼마나 강하게 불었느냐에 달려있죠.
새로 생긴 눈 도넛은 먼지가 꽤 가벼워서 오래 있진 않을 거예요. 안티키테라 메커니즘은 놀라운 기계학으로 과학계를 당황하게 만든 고대 컴퓨터의 한 종류예요. 그리스 배가 약 2000년 전 안티키테라 섬 해안에서 침몰했어요. 1900년이 돼서야 해면 다이버들에 의해 발견되었죠. 고고학자들은 잔해에서 회수된 유물들을 분류하기 시작하다가 만들어진 시대와 맞지 않은 것 같은 물건을 우연히 발견하게 됩니다. 이 기계는 시간, 별들의 움직임, 일식, 달의 형상, 그리고 심지어 올림픽 같은 이벤트들에 대한 계산도 놀라울 정도로 정확하게 하는 것 같았죠. 유럽에서 시계장치를 만들기 시작한 14세기까지는 어떠한 기계장치도 안티키테라 메커니즘의 발끝에도 따라갈 수 없었을 거예요. 터키의 고고학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건축물을 발견했을 거라고 믿고 있어요. 전문가에 의하면 10,000년이 넘었다고 합니다. 고대 농경 공동체에서 발견된 이 단석 기둥은 높이가 5.5m나 되는데요. 아마도 사회적 행사나 의식에 사용된 것 같지만 아직 자세히 알려진 건 많이 없어요. 이 커다란 돌 구조물들 중 일부는 동물 조각과 돌고리가 박혀있는 사람의 형상을 하고 있어요. 최근 고고학자들은 이 유적지 주변에서 직사각형 모양의 건물을 발견했어요. 이런 기념비를 세운 공동체가 현대 문명으로의 이동하려는 시작점이었죠. 눈을 비빕니다. 눈앞의 광경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캘리포니아 빅서 해안의 해저에 있는 완벽한 원형의 구멍들. 여러분은 수년간 해양 생물학자로 일하고 있지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겠어요. 오래된 기록들을 살펴본 후 이 구멍들이 90년대부터 있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1999년에 선박에 장착된 수중 음파 탐지기가 조사를 하다가 해저 1300평방킬로미터에 흩어져 있는 5200개의 이 커다란 구멍들을 발견했어요. 마치 물속에 있는 달 분화구 같아요. 팀원들에게 연락하고 로봇이 수중으로 내려가서 현장을 탐색하고 샘플 몇 개를 가져오도록 준비합니다. 여러분은 팀원들과 함께 해안으로 차를 몰고 가서 배를 타요. 배 안에 앉아서 조이스틱으로 로봇을 조종해요. 팀원이 로봇을 물속에 넣고 로봇은 아래로 잠수합니다. 수면 부근에서는 모든 것이 정상으로 보여요. 하지만 로봇이 아래로 내려가면서 분화구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보트들이 여러분 옆을 빠르게 지나쳐가서 균형과 집중력을 잃습니다. 로봇은 여러분이 더 잘 볼 수 있도록 플래시라이트를 켭니다. 하지만 더 깊이 내려갈수록 해상도가 덜 선명해져요. 로봇은 거의 바닥에 닿았고 구멍은 매끈하고 거의 완벽한 원형입니다. 음파 탐지기에서 볼 수 있는 구멍 중 일부는 가로 9m, 깊이 4.5m가 넘어요. 다른 팀원들에게 이미지를 보여주자 다들 충격을 받습니다. 로봇은 수영을 계속하고 주변에 더 많은 구멍이 있는 것이 보여요. 이 중 다수는 스캐너가 위에서 캡처하기에는 너무 작습니다. 이 작게 움푹 파인 곳은 가파르고 꼬리 같은 것이 일정한 방향을 향하고 있어요. 물속의 해류가 그런 모양을 만드는데 역할을 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로봇이 헤엄치는 곳마다 사방에 새로운 구멍이 있습니다. 몇 시간 후 로봇은 샘플을 가지고 보트로 돌아옵니다. 실험실로 가지고 가서 연구합니다. 로봇은 분명히 인간이 버린 쓰레기의 이미지를 포착했지만 현재로서 샘플에는 어떤 염려할 만한 점이 보이지 않아요. 샘플 주머니의 3분의 1이 쓰레기로 채워져 있지만 이 구멍들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는 여전히 설명할 수 없어요. 밤이 늦었고 다른 팀원들은 집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은 연구실에서 잠이 들었고 여전히 답을 찾으려 하고 있어요. 다음날 일어나서 아침 식사를 준비하다가 어쩌면 이 구멍들이 해양 생물에 해로울 수 있는 가스가 분출하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재빨리 로봇을 가지고 다시 한번 바다로 항해합니다. 이번에는 팀원들을 부를 생각도 안 했어요. 로봇을 물속에 넣고 스크린 뒤로 가서 조종합니다. 그 로봇은 바다 밑바닥으로 내려가 조사를 합니다. 지금까지 그 구멍들은 여전히 쓰레기로 덮여 있는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일부 구멍 안에는 물고기와 해초 같은 해양 생물이 살고 있습니다. 많은 스캔을 한 결과 어떤 거품도 나오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그것은 가스가 분출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꼭 찾아내기로 결심해요.
잠시 후 여러분은 커다란 분화구 중 하나에 도달합니다. 그리고 로봇은 주변을 스캔하기 시작해요. 어디에선가 나오는 기포를 발견하지만 로봇은 기포에 닿을 수 없습니다. 로봇은 주변을 헤엄치며 그 장소를 찾으려 하지만 아무것도 찾지 못해요. 로봇을 실험실로 가져와 연구합니다. 로봇에 물건을 들어 올리고 옮길 수 있는 기계팔을 붙입니다. 로봇을 같은 장소에서 다시 물속으로 내려보지만 거품이 저번처럼 자주 발생하지 않아요. 로봇팔을 사용하여 쓰레기 일부를 옮기자 플라스틱 더미 옆에서 개들이 거품을 만들고 있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찾았다! 나쁜 소식은 왜 작은 구멍과 분화구 같은 구멍들이 생겨났는지 아직도 모른다는 사실이에요. 수면으로 돌아가기 위해 로봇을 조정하려고 하려는데 문어 한 마리가 촉수로 로봇을 감싸서 끌어내립니다. 제어장치와 씨름하면서 전력을 다해 문어를 밀어냅니다. 하지만 문어의 흡착력이 너무 강해서 떨어지지 않아요. 문어와 로봇 사이의 줄다리기 게임이에요. 문어는 로봇이 점심거리라고 생각하고 로봇을 쓰레기 더미 아래로 내려갑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로봇팔을 이용해서 빠져나오고 로봇은 수면으로 헤엄쳐 올라옵니다. 더 혼란스러운 상태로 연구실로 돌아갑니다. 로봇은 연구할 수 있는 더 많은 샘플을 수집했어요. 여러분은 현미경에서 눈을 떼지 않아요. 무슨 일인지 알아내려고 노력하지만 아무것도 알 수가 없습니다. 탄소 연대 측정 검사를 수행하여 이 구멍들이 얼마나 오래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잠시 후 결과를 확인하고 이전보다 훨씬 더 놀라게 됩니다. 결과는 그 구멍들이 약 40만 년이 되었다는 것을 보여줘요. 그렇다면 인간의 쓰레기가 그 원인이 아닐 수도 있어요. 진실을 알아내려고 수많은 밤샘 작업을 합니다. 다시 한번 팀을 모으고 이것에 대해 작은 기자회견을 열어요. 여러분은 이것이 우리가 매우 염려해야 할 일이라고 주장하지만 여전히 그들에게 알려줄 사실이 없습니다. 모든 두뇌 작업을 종합해본 결과 그 커다란 구멍들이 5만 년 이상 동안 변하거나 활동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새로운 구멍들은 아마도 해저의 바닥으로 가라앉은 인간의 쓰레기에 의해 만들어졌을 거예요. 해양 생물들은 플라스틱이나 버려진 낚시 도구를 모아서 보금자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약 4,500개의 구멍이 새로 생겼고 그 안에 쓰레기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애초에 왜 구멍이 생겼는지는 여전히 답이 없어요.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어요.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물속의 쓰레기를 치우고 연구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지역사회에서 화제가 되고 청소 다이버들의 관심을 끌었어요. 여러분은 바다로의 청소 여행을 주관하고 모든 쓰레기를 추출하기 시작합니다. 많은 청소 작업 선박이 도착하고 모두가 그물을 내려 쓰레기를 수거해요. 여러분은 그물이 올바른 위치에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로봇을 한 번 더 내려봅니다. 대부분의 쓰레기가 수거되고 있기 때문에 많은 해양 생물들이 앞다퉈 주랭랑을 칩니다. 사람들은 그것들을 해치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해요. 몇 주 후 모든 구멍에서 쓰레기가 제거됩니다. 표면에서 음파 탐지 스캔을 한 번 더 하자 구멍들이 이전보다 더 선명하게 보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것에 대한 답은 얻지 못했어요. 세계 다른 곳에서 이런 구멍들이 나타났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더 조사를 합니다. 대륙 반대편 플로리다 걸프만의 신비한 블루홀이 있어요. 플로리다로 가는 첫 비행기를 타고 가서 탐험을 담당하는 과학자들과 만납니다. 블루홀은 해저 아래에서 열리는 수중 싱크홀입니다. 지표면에서와 마찬가지로 수중 세계에도 싱크홀이 있어요. 이것은 그린 바나나라고 불리며 45m 수중에 있어요. 그리고 구멍의 깊이는 130m입니다. 여러분은 특수 장비를 하고 다른 팀원들과 황량한 해저로 잠수합니다. 그리고 그 구멍이 바로 눈앞에 있어요. 사막의 오아시스처럼요. 여러분과 다른 과학자들은 그 안에 살고 있는 다양한 해양 생물에 놀랍니다. 바다거북들이 옆을 지나쳐 헤엄치고 심지어 상어들도 있어요. 이 상어들은 인간을 해치지 않아요. 반쯤 내려갔을 때 사람이 통과하기 힘든 좁은 길에 다다릅니다. 하지만 모두가 조심합니다. 가까운 주변에 산호, 해면, 연체동물이 있어요. 여러분은 샘플을 수집해서 연구실로 돌아가요. 블루홀에는 일반적으로 척박한 땅보다 영양분이 풍부하고 독특한 해양생물이 많이 서식합니다.
블루홀은 상당히 흔하고 누구에게도 위협이 되지 않아요. 상관관계를 연구해본 후 여러분은 캘리포니아 해안의 구멍들이 블루홀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미스테리는 계속됩니다.